자, 시작을 하시죠. 예. 자, 준비물은 뭐냐면은 해설지 표지 이쁘죠? 자, 그 해설지 받으셨고, 자, 기출문제집은 여러분들 이제 3권 한 세트로 돼 있죠. 그 중에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교육론만 들고 오시면 되고, 그럼 그 주구주 이제 말씀을 드리겠죠, 아무래도. 자, 그거 2개 있으시면 되고, 시험지는 원래 목요일 날 나눠드리는 건데, 우리 조교들이 깜빡하고 지금 같이 나눠드렸습니다. 뭐 무겁지 않으니까 그냥 같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걸 해보니까 그 문제지는 요게 이제 딱딱 끊어질 때 이게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독서하고 작문보다는 화법이 공부할 게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화법이에요. 오늘 내일은. 그리고 다음 주는 작문 독서고.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쭉 공부한 다음에 이제 맛배기로 풀어봐라. 그리고 시험지가 1주차, 2주차는 나가요. 근데 3주차, 4주차가 문법이잖아요. 그때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문제 주면 짜증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푸냐고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3, 4주차 문제는 조금 많이 해가지고 그냥 4주차 해드려요. 그리고 뭐 5주차는 고전문학이고 6주차는 현대문학이니까 그때그때 나가는 거고. 기출서답 6주 중에서 시험지는 여러분들 5번 나가는데 이거는 풀 시간을 제가 웬만하면 안 드려요. 이게 정말 오늘 한번 마음 먹고 한번 풀어봐야 될 만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목요일 날 아침에 20분? 뭐 30분? 그 정도만 드리고 웬만하면 안 드리고 그냥 가요. 집에 가서 푸실 수 있게.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한번 생각을 잠시 해보면 내가 과연 지금 문제 풀 상황인가 를 생각해보면 아이 그게 뭐 아이 무식해 이게 아니라 아직은 정리가 덜 됐잖아요. 그리고 이 정리하면서 머리에 넣는 그 기간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이제 오늘 한번 해보시면 아 이렇게 해서 다져지는구나 라는 느낌도 있고 어머 내가 굉장히 많은 걸 놓쳐왔구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놓쳤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이제 뭔가 효율이 쫙 붙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7, 8, 9, 10, 11 5달 6달 가고 5달 남았죠. 이거는 비유가 안 되겠다. 90, 11 3달이 앞에 있는 8달보다 공부하는 거 더 많아요. 아직은 이제 그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까지 좀 많이 다지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 풀었을 때 맞고 틀리고에 그렇게 여러분들 연연하지는 마세요. 근데 이 기출서답 6주를 빼면 문풀하고 모의고사가 12주잖아요. 또 그때만 문제를 풀면은 좀 살짝 부족한 감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뭐라 할까요? 예열 단계로 기출서답까지는 문제가 찔끔찔끔 나가요. 화법 하나 하니까 뭐 한 대여섯 문제. 뭐 독서 작문 같이 할 때는 또 뭐 열 몇 문제. 현대문법하고 고전문법 같이 4주차에 나갈 때는 문제수가 꽤 되겠죠? 아직 안 만들었지만서도.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어쨌든 개강이니까 우리 기존에 같이 공부하시던 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문제 풀러 또 이제 강의실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지금 개강이 9시예요. 9시. 올해 개강은 다 9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아침에 조금 일찍 오고 오후에 조금 늦게 오후에 좀 일찍 끝내는 게 나아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여름에는 아침에는 움직이기가 그래도 조금 수월하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표가 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9시부터 제가 5시까지 써서 냈다 그러대요. 잘 써서 냈죠. 왜냐면은 제가 맨날 4시, 4시 반 이렇게 써놓고 5시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스케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연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아르바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스터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빡빡하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는. 그래서 자꾸 뒤에 거 30분 1시간을 못 듣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이후 일정을 어떻게 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보강을 달라 그러는데 보강을 주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 근데 자꾸 달라고 얘기하는 분이 되게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원 규칙상 2번 나가나요? 근데 모든 수업 뒤에 1시간씩만 더 듣게 다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민망해 하셔가지고 그냥 5시까지로 해놨어요. 그래서 5시까지는 무조건 마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통 해보니까 저의 체력상 그 여러분들의 그 안구의 그 순수성상 4시 반 정도 넘어가면 우리가 늘 그때까지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한 3시에 하고 끝냈으면 4시쯤 되면 엄청 지칠 텐데 그냥 4시 반 정도까지 하니까 그 이후로는 좀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간표는 5시 전까지는 무조건 끝낸다 라는 결의로 써냈습니다. 수요일은.
그리고 목요일은 여러분들 이제 점심 드시기 전에 끝내드려야 되고. 자, 그리고 시작 시간, 끝 시간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는 해설지만 있으면 돼요. 근데 문법 들어가면 여러분들 빔자료 있죠.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수업 18주 남았잖아요. 18주 동안에 나가는 모든 자료, 해설지 이외의 모든 자료는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출력하실 수 있고, 종강 후 딱 일주일, 사무실에서 칼같이 내릴 거예요 아마. 그 종강 후 일주일 후까지 다 출력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출력하실 거는 빔자료 정도일 거고, 옛날처럼 이렇게 자료가 막 안 나가요. 문학이야 뭐 똑같고, 문학도 종강 후 일주일까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해설지를 인쇄를 맡기고 나서 제가 이제 저 예습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막 하다가 어머 이거 빠졌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낱장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은, 그게 27페이지하고 28페이지 사이에 있는 거여야 되는데 빠졌다. 그럼 페이지를 27.5 이렇게 해서 내보내니까 알아서 거기다가 끼우시면 돼요. 이게 웬만하면 그런 일을 안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그 해설지 만들고 뭐 이럴 때 막 만들어요. 그때는 이제 뭐 제가 예습을 뭐 당연히 하죠, 만들면서.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그러고 나서 인쇄를 하는데, 수업 직전에 저도 되게 자세히 보잖아요. 그때 아차 이러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틀린, 어머 내가 이거 왜 붙였니, 내지는 거기에 엄청난 오류가 있거나 그러면은 갖다 붙여야 되니까 그럴 때는 크기도 맞춰드려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기존에 어쨌든 벌어졌던 것들, 이거 지금은 이론반이 아니라 문제반이어서 점심시간은 웬만하면 1시간 쓸게요. 좀 지치시니까. 이게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문제 푸는 반으로 들어오면. 1월달 같지는 않죠. 아무래도. 템포가 빠르니까 좀 숨을 쉴 수 있도록 점심시간 1시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18주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것 같아요. 6주인데 뭐 한 3, 4년 전부터 6주로 온 것 같은데요. 그때는 시험이 12월 첫 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험이 좀 당겨져도 이거는 어떻게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6주로 가는 대신에 올해 시험이 뭐 발표가 났나요, 날짜가? 그래서 종강하고 아주 그냥 붙어 있죠, 시험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시험 2주 전 정도에는 종강을 해드린 것 같은데, 지금은 바로 전주 정도. 여유 있게 끝내드리려면은 우리가 추석주에 수업을 해야 돼요. 추석주에 수업을 과연 할 수 있을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석이 월요일이더라고요. 월요일이라 우리가 직격탄을 받지는 않는데, 추석 연휴 앞뒤로 이제 하루씩 이제 연휴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추석이니까 앞에 일요일이 있으니까 대체 휴일이 수요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명절을 여러분들이 뭐 설마 수요일까지 세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긴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때 그냥 수업을 해버리는 게 낫지 않나 라고 늘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쇄소가 문을 닫아요. 이게 인쇄가 월요일날 아침에 넘어가서 화요일날 이제 오후쯤에 학원에 배달이 오는데, 그때 수업을 이제 강행군을 하려면 그 전주에 자료를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의 능력이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에 2개를 만든다는 거, 그러면 오류가 생겨요. 이게 틀림없이 또. 그래서 이거는 그때 가서 상황을 좀 봐야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추석주에, 추석이 지금 무슨 요일이라고요? 화요일인가 그렇죠. 그래서 추석이 월요일이죠. 그래서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틀 동안에 그 찜찜한 부분 있죠. 그 교육론 용어만, 교육론 용어에 대한 수업만 한 이틀 정도 할까요? 그때 명절 세서로 가시는 분들은 그냥 가시고,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 아침에 원장님한테 그 말씀 드렸더니 추석 때 기쁘게 학원 문을 열어드리겠다고 수업을 하시라 그래서, 지금 그 개정교육과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기보다 좀 찜찜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화법, 독서, 장문, 운으로 나눠서 화법, 해석, 가나다 순으로, 독서, 해석, 가나다 순으로. 그러니까 이건 진도 초월이죠. 그죠? 그리고 화독작 여러분들 다 초월해서 공통적인 영어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문제 내다가 보니까 내가 연구원들한테 아니 화법도서 장문에서 자기평가법을 다 내면 어떡하겠다 인 거야. 그리고 내가 화냈거든요. 자기는 굉장히 새롭다고 다 만들었는데, 화법 만드는 친구, 독서 만드는 친구, 장문 만드는 친구 다 자기평가법, 다 관찰법. 그 문제가 다 2번씩 나오잖아요. 그거 지금 대조해가지고 하나 지우는 것도 일이에요. 그런 애들은 여러분들 영역 초월이잖아요 지금. 그런 애들은 화법, 독서, 장문에다가 골고루 넣어가지고
영역 초월이라 가지고 한 파트를 다시 만들면 그게 제일 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나다 순으로 하니까 그거는 이제 뭐 자아 개념만 막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뭐 경률만 막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나다 순으로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공부도 필요해요. 이제 차례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막 보는 거. 그래서 용어를 정리하고 용어를 외우고 그 용어와 관련된 문제가 이때까지 나온 게 뭐 있고 이걸 여러분들 그 시즌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 한 4~5시간 하루 종일 하면 여러분들 그 오후권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시간에 같이 외우자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틀 정도 잡아서 하루에 한 4~5시간 정도 해서 이틀 동안 교육론 마무리. 근데 그게 추석 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추석 때는 아무래도 좀 날리는 시간들이 있고 집에다 핑계를 대고 좀 나올 구실도 좀 있어야 되고 전을 안 붙일 뭔가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추석 때는 요거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론을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서 기입형이든 뭐든 한 문제라도 더 챙기자라는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 만드는 것도 일이에요. 그거는 교재를 못 쓰니까 교재 가지고 할 거면 그게 별로 소용이 없죠. 가나다 순으로 다시 만들어서 소트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6주 가는데 추석 주에 한 주 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쉬는 게 아니라 그 주에 뭔가 다른 걸 하나 하는 거고 그래서 6주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좀 관망을 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겠구나. 그리고 출제 지점을 확인하는 거죠. 같은 지점 되게 많아요.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때 또 나오겠어? 아, 또 나와요. 그럼 오늘부터 이걸 쭉 증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때까지 몇 번 나왔는지 횟수가 뭐가 중요해요? 횟수는 안 중요한데 많이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그 언저리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기출서답반에서는 중요한 출제 지점 그걸 확인을 하고 여기서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이걸 해야 되고 여기서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바로 그 옆으로 좀 이동을 하자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좀 상을 만드는 과정을 6주를 가질 거고 그 다음 6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화법, 독서, 작문이 아니라 교육론, 문법, 문학 2주 영역별 문제풀이. 그러니까 복습을 2번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6번입니다. 해마다 그 기출서답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있는 기출서답반 6주에 나가는 문제지는요. 작년 문제예요. 작년 문제. 이거는 정말 그냥 감각만 익히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만들었던 문제 중에서 오류가 하나도 없고 깔끔하고 이 시기에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이 모의고사에 가면 여러분들 꿈과 희망을 주는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걸 왜 냈지? 그러고 그냥 쓰는 거. 이게 뭐야?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거 다 빼고 평균짜리. 공부하면 막 쓸 수 있는 문제들로 이제 연습하시라고 냈고 뒤에 있는 12주 거는 같은 문제 하나도 안 씁니다요. 새로운 거 다 만들어서 배치하고 이제 범위대로 복습하고 실전 문제 풀 수 있게 6주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금요일 날 하고 있는 문학은요. 기출서답할 때 동시에 종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강 날짜는 모르겠죠. 이번 주부터 6주 세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 텀에 우리가 고전 산문에서 끝났기 때문에 6주 동안에 현대 시하고 현대 소설 합니다. 현대 시는 지금 한 3주 정도 하는데 현대 소설보다는 현대 시에 방점을 좀 꽂으려고 하니까 일단은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실 때 현대 시 책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오신 분들 있잖아요. 6월 달까지 자율학습 하시다가 7월 달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금요일 날 수업 시간에 그걸 쓰거든요. 해법 11종을 쓰거든요. 그걸 이제 와서 사기는 뭐 하잖아요. 6주를 위해서. 빌 게이츠랑 친한 분들은 그냥 사세요. 근데 아니 해법 11종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갖고는 있지만 그래도 수험생으로서 그거 말고 딴 거 좋은 책 갖고 있는데 그건 뭐 이제 와서 또 사요. 그러면은 이번 주는 여러분들 신동엽만 목 사여오세요. 신동엽만. 앞으로 6주 동안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신동엽 씨를 찾아보면 아마 2장이 나올 거예요. 그 책은 아니다. 이번 주가 신동엽이 아니다. 쏘리. 저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이용학. 이용학부터 시작이다. 신동엽은 그 뒷주예요. 이용학을 찾아보면 딱시 2편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해법 11종은 이용학을 되게 천대하더라고요. 이게 2편으로 끝낼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현대시는 여러분들 프린트 많이 나가잖아요. 이 사람의 다른 시. 그래서 이용학 한 주 정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김수영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네, 계획상. 그리고 신동엽 정리하고 뭐 그러는 거니까 그 다음 주에 뭘 하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책이 없으신 분들은
그 부분은 복사를 해오세요. 교재에 있는 작가의 시는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니까 보충 프린트가 나가는데 보충 프린트야 그날 와서 받으시면 되니까. 자, 문학에 대한 계획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6주 계획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우리 조교반장한테 물어봤어요. 금요일 날 오전에 있는 문학을 목요일 오후로 갖다 붙이면 어떠냐고. 그럼 이틀만 나오면 되고 금요일 날 풀 자기 시간이니까 공부하기가 훨씬 낫지 않겠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아직은. 그리고 금요일 날 문학만 신청하신 분들은 목요일 날 오후에 나라고 그러면 또 짜증날 것 같아.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금요일 시간 아침에 나오라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목요일 오후에 붙여버렸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풀로 하니까 목요일 날은 이게 몸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쑤시고 그래도 그래 오전만 참고 밥 먹고 좀 자고 하자 이런 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틀 그냥 풀 수업하니까 다들 너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서 다시 금요일로 옮겼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출서답할 때 끝내는 이유는 문학은 다 했다 이게 아니에요. 아쉽지만 이제 그만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죠. 마지막 여러분들 그 3달을 일주일에 3번 학원을 나오는 거는 좀 무리수가 많이 따라요. 그래서 그 전에 되게 부지런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강들 여러분들 마저 잘 챙겨보시고 문학 보강은 여러분들 시험 전날까지 볼 수 있죠. 골라서 보세요. 골라서 차례대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뷔페 가서 앞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먹는 사람 없죠. 자기한테 필요한 거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교재 한번 보시죠. 교재. 수업 패턴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올해는 여러분들이 해설지 되게 얇아졌죠. 이거 근데 양이 빠진 게 아니에요. 머리를 엄청 써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양을 좀 줄이려고요. 자, 교재는 여러분들 목차 보려고요. 목차에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자, 컨텐츠라고 써있고 파트 1, 2, 3, 4, 5가 있어요. 지금 로마 숫자로 1, 2, 3, 4, 5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때까지 시험을 꽤 쳤네. 2014, 15, 16, 17, 18 5년치잖아요. 이제 5년치 문제가 모였기 때문에 화법은 화법대로 독서는 독서대로 이렇게 모을 수 있었어요. 한 작년부터인가. 그 전까지는 뭐 하나 봤자 몇 문제 안 되니까. 여러분들 작년 시험에 여러분들 화법 문제 몇 문제 나오는지 아세요? 달랑 2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제도가 2년 정도 이렇게 누적이 됐을 때는 화독작 차례대로 이렇게 분류라는 게 너무 이제 이게 뭐라 그러지? 문제집이 뭐라고 허술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때는 그냥 2014학년도 문제, 2015학년도 문제를 그대로 싣고 거기서 우리가 골라가면서 했는데 이제는 이제 분류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파트 1은 지금 우리가 치고 있는 제도, 기출서답형, 물론 뭐 논술형도 있지만 자, 걔네들만 모아가지고 한 파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문법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편제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 5년치에 대해서 국어교육론 책을 따로 뺀 거고 다 들고 다니면 너무 무거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해설지 이 중간에 끼워가지고 같이 인쇄해서 팔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너무 비싸져요, 책이. 그래서 해설지는 그냥 수업 시간에 합격 미리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요. 그래서 교육론 책 안에 화법 장문 독서가 찢어져 있고 화법은 여러분들 요 안에는 그 다음 페이지 펴보시면이 아니라 이게 아무데나 펴보시면 이 지금 시험 제도가 시작된 2014학년도부터 18학년도까지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최근 거부터 풀어요. 최근 거부터. 그래서 해설지 차례는 이거랑 다르게 돼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 책은 해설지에 제가 다 매겨놨어요. 교재 몇 페이지라고 짝을 맞춰놨으니까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피면서 쫓아오시면 돼요. 우리는 해설지 기준으로 가요. 해설지 기준으로. 어쨌든 이렇게 묶여있고 그 다음 파트 2는요. 2013학년도 이전에 모든 화법 문제가 모여있는 거죠. 근데 그때도 제도는 또 각양각색이잖아요. 각양각색이니까 화법 서술형 문제 먼저 쫙 몰려있고 객관식 문제 뒤에 있고 이거 객관식 문제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좋은 거 되게 많아요. 안 풀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이거 오늘도 이제 많이 보여드립니다요. 우리가 그냥 객관식 문제 볼 때 선택지에서 상식적으로 맞지 이러고 지나간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이론이에요. 그 안에서 구멍이 뚫릴 것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그 모든 거를 제가 다 못 해드려요. 그러면 화법 종강을 우리가 광복절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남는 시간에 어쨌든 뭐 허용하는 대로 나머지 것들은 좀 챙겨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화법의 날이니까 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있는 문제를 보겠죠. 거기 있는 건 하나도 안 빼놓고 푸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 있는 걸 묶어가지고
파트 2 화법에서 서술형 객관식에서 여기저기 보는 거예요. 다 보지는 못해요. 당연히. 여기저기 보게 되는 거고 다음 주 수요일은 장문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 1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있는 거는 전부 다 풀겠죠. 그리고 파트 3에서 관련 있는 거 엮어서 풀겠죠. 수요일 한 대낮 정도까지. 그리고 나서 독서를 다시 시작해서 목요일 날 끝내야죠. 화법을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원래 기본 이론만부터 그래왔잖아요. 그래서 책 편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맨 밑에 있는 파트 1, 2, 3, 4, 로마 숫자 약해요. 1, 2, 3, 4, 5의 교육론 2차 문제라는 거는 2009학년부터 2013학년도까지 치러졌던 그 공포의 1차, 2차, 3차 시험 있죠. 1차에서 객관식 치고 걸러내서 진짜 이 양이 꽤 됐던 논술형 문제 쳤을 때 그때 문제는 밑으로 따로 빼놨어요. 이때 문제가 굉장히 좋아요. 이때 문제도 좀 이제 조건들을 나눠 놓으면 서술형 문제 하나 정도는 나옵니다요. 근데 덩치가 너무 커서 아주 새로운 문제 이런 거 아니면 우리가 얘까지 뭐 갈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 책 편지를 보셨죠? 그러면은 책을 옆으로 이렇게 살짝 미시고 지금 해설지를 보세요. 해설지는 여러분들 맨 뒤를 보세요. 머리 좀 썼습니다요. 자, 맨 뒤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 표가 쫙쫙 그려져 있는 게 4장 있죠. 4장이 있는데 85페이지를 보세요. 85. 85페이지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가로에 뜯어내라고 써 있죠. 그걸 뜯어내시면 돼요. 뜯어서 이 시간 옆에다 놓고 보시면 돼요. 소장용은 여러분들 그 앞에 똑같은 거 붙어 있어요. 페이지를 제가 일부러 다르게 매겼고 수업 시간에 프린트 따로 안 나눠드리려고 맨 뒤에다 똑같은 걸 실어놨습니다. 내가 이걸 안 잊어먹고 맨날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잊어먹었다 싶으면 그날 아침에 또 인쇄해요. 그냥. 이걸 옆에다 펴놓고 보는 게 좋거든요. 내가 오늘 아침 이거를 복습을 한다고 쭉 보다 보니까 내가 이게 작년에 해보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작년에 수업 들으신 분들 기억나지 않으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토론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2008학년도 9번, 뭐 2007년도 2번, 그러니까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제가 앞에다 1년 번호를 붙였거든요. 앞에다 1번부터 쭉 매겼어요. 매고 나서 아 진짜네. 아 난 총명해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보다 보니까 10번이 없어요. 무슨 이런 일이. 이거 안 보고 그냥 막 하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10번이 없더라고. 내가 허걱해갖고 밑으로 쭉 봤더니 10번만 빠지고 다 있더라고. 뭐 10번 없다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기 번호 불러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좀 뭐가 많이 나왔나 이런 것들 좀 보려 그러는 겁니다. 요걸 옆에다 이제 펴놓고 가시는 거고. 자 이제 해설지 맨 앞에 보세요. 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학원에서 알면 뭐라 할 텐데 수업 중간은 잘 안 보더라고요. 시작하고 끝만 잘 보더라고요. 중간에 잘 안 봐. 저는 여러분들이 수강신청을 하고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 베프, 케미가 다른 강사님 수업을 듣고 그래서 시험지를 교환하고 해설지를 교환하고 둘이 앉아서 스터디를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격려해요. 이게 뭘 믿고 저 사람만 믿어요. 출제가 누가 할 줄 알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진짜로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좋은데 이 말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소화를 못하면 남의 걸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부지런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친구랑 앉아서 스터디할 때도 시험지 해설지 교환하고 안녕 무슨 간첩처럼 바바리 입고 저 앞에서 이렇게 샥 교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수업을 듣고 공부를 다 했으면은 아유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네가 보면 알아. 이런 것들은 짝짝짝 치고 이 문제는 진짜 좀 이런 면에서 중요한 것 같아. 이 문제는 여기를 꼭 봐야 돼. 이런 것들을 서로 정보 교류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바꿔서 보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나다니는 문제 이렇게 보면 이게 뭔 얘기야 모르겠어. 한참 들여다봐야 돼요. 문제 의도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복습도 쫓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 수업 듣고 다른 강사님 수업 듣는 분들도 꽤 있어요. 막판에는. 근데 너무 이제 체력에 무리가 가지 않게 조절 잘 하시고 그거는 근데 그렇게 욕심을 내시는 분들은 또 역량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충분히 소화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그냥 딱 제끼고 문제를 딱 선고안이 있더라고요. 그쯤 되면. 그래서 나한테 필요하다라는 것만 딱 보고 나머지는 봐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설지를 만들 때 약간 이제 신경을 쓰는 건 뭐냐면은 저는 일단 그거는 굉장히 고무하는 편이고 열심히 한다는데 그걸 누가 뜯어 말리겠어요. 그리고 제가 신경을 또 하나 이제 안 쓰는 거는 뭐냐면은 작년 자료가 막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뭐 무단 복제가 되거나 이런 거. 한번 작년 거니까 뭐 어떡하겠어 그거는. 지나간 건데. 별로 뭐 얘기 안 해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수업했는데 이번 주 거 복사해서 누가 판다거나 뭐 아니면 처음에 와서 해설지 가지고 나간다든가 뭐 이거는 제가 격렬하게 화내요 진짜. 이거는 보호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수강료가 한두 푼도 아니고 인강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인강 듣는 분들이 이거 해서 좀 출력하지는 않아요. 앉아서 배송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수업을 듣는 분들에 대한 어쨌든 그 예의는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문화는 그렇게 뭐 흔하지는 않는데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카페에 둘이 앉아가지고 보고 이러는 거 난 몰라요. 봐도 못 본 척해요. 근데 강의실에다가 쏜다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럼 그분들은 10명에서 본다 그러면은 n분의 1 하니까 10분의 1이라 그분들은 뭐 경제적으로 좋겠지만 그러면은 이분들은요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꾸 이제 그 대단히 공유를 잡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험작을 해설지만 구해다가 친한 친구한테 받아서 공부하고 그럴 때 어쨌든 이제 보호를 좀 해드려야 되니까 1페이지 왼쪽 위에 보시면 이게 어떤 사인인지 아시겠죠? 2018년 1번 기입형 얘는 문제로는 16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알아서 피고 쫓아오셔야 돼요. 얘랑 같은 지점에서 출제된 게 2013년 3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풀어요. 그래야지 해설지 양이 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식으로 다 맞췄어요. 그래서 뒤에서 중복되는 거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토론이라 그러면은 어떤 애에는 토론 자료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있으면 어떤 애에는 2, 3, 4에서 나오고 어떤 애에서는 7, 8, 9에 나오고 어떤 애에는 광범위하게 객관식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에서 나오고 그래서 1, 2, 3, 4, 5, 6, 7, 8, 90을 한 번에 만들고 문제를 쫙 모으고 뒤에 걸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집, 아까 우리 기출문제집이죠. 교재. 걔네들은 상당히 왔다 갔다 하겠죠. 뭐 토론만 골라서 풀고 뭐 협의만 골라서 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 지금 말하기 불안 문제예요. 말하기 불안 문제가 지금 2번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2번이 나왔고 이거를 같이 푼다는 건데 그 위에다가 제가 말하기 불안이란 말을 안 썼다고요. 그건 수업 시간에 하면 되니까. 그것까지 써서 내보내면 여러분들이 좀 속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서 요 박스가 나오면 긴장하시고 여기서 뭘 묻는지 위에다 메모들을 해놓고 가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복습하기가 편합니다요. 여기가 이제 말하기 불안. 말하기 불안 여러분들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말하기 불안에서 두 문제를 풀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복습을 쭉 해요. 근데 말하기 불안을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옛날처럼 꼼꼼히 보진 않는데 중요한 지점들을 뽑아가지고 쭉 보면서 2018학년도 문제는 여기고 2013학년도 문제는 여기요라고 가르쳐드려요. 그러고 나서 내가 미리 예습을 하다 보니까 기입형으로 이제 요거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런 것들은 제 나름대로의 사인을 그려와요. 나도 안 잊어먹으려고. 옆에다가 이거 조그맣게 기입형 이렇게 써놓으면 안 보여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찍찍 그어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지 깨끗하게 쓰실 생각하시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해설지는 다시 안 드려요. 뭐 강아지가 찢은 거 원본을 가지고 와서 다시 주세요 이러지 않는 한 이거 인강 배송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슬픈 사연 아니면 여러분들 드리진 않습니다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해설지 6페이지 보세요. 아이 실수했다. 그죠? 이거 7페이지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치? 그래야지 나중에 뜯는데. 장문부터 그렇게 할게요. 이것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홀스페이스 시작하게 해놨잖아요. 작년부터. 나중에 분류하기 좋게. 이렇게 되면 말하기 불안 뒷장이랑 토론 앞장에 붙어가지고 나중에 분류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에이 실수했다. 자 6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가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토론이 여러분들 지금 몇 문제예요 그러면은 최근에 나온 게 2018학년 그리고 그 밑으로 15년 14년 10년 11년 12년 아이고 여러분들 6번이나 나왔네요. 아니에요 더 나왔어요. 그 전 거는 안 건드린 거예요 지금. 그 전에 2004학년도 이런 거 기억나네요. 근데 그런 거는 안 건드렸어요. 해설지 넣지도 않았고 근데 뭐 좀 재밌는 문제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수업 시간에 교재 펴서 문제 구경만 하고 좀 낄낄대가 지나가요. 근데 여기다 이제 굳이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 토론하고 그럴 때 그런 것들 있어요. 왜 제 발언에 대해서 뭐 비판적 듣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에 비판적 듣기에 여러분들 3종 세트는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뭐 7차 교육과정이나 그때 문제는 지금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이란 말이 그때도 나오지만 그 각종 성질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교육과정에서 바뀌면서. 그래서 2004학년도 문제를 굳이 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형식은 봐요. 형식은. 여기는 여러분들 적절하게 따지면 한 2008학년도, 2009학년도 거기서부터만 계산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전 것까지 다 끌고 들어오면요. 좀 영양가 없는 문제들인데 거기에다 시간을 쏟게 되니까 여러 가지를 풀려고 좀 적절한 선에서 제가 알아서 끊었어요. 알아서.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럼 대단한 거예요. 지금 2010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6개가 잡혔다라는 거는 안 나온 애가 지금 2번인가 3번? 그냥 이건 늘 나온다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맨날 똑같이 이제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교차조사에 나왔고 어떤 때는 그냥 뭐 반드시 무식 토론회 차례도 나왔을 거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핵심 쟁점도 나오고 그러니까 얘는 자료가 많을 수밖에 없죠.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지금 토론 자료는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가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복습을 다 해요. 전반적으로 한 번은 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가 나왔다라고 다 말씀드려요. 심지어 객관식에 있는 거 쓸모 있는 것까지 속지 말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들 뭐 자대고 줄치고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체크하면서 쫓아오세요. 그 체크 지금 안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 그 체크를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서 똑같이 기입형은 안 날 거다예요. 기입형은 그 근처에서 어디 나겠지. 그건 제가 나름대로 또 정해놔요. 그리고 14페이지 이건 뭐지? 자아개념, 자아노출. 이건 여러분들 해설서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교육과정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참 많이도 나왔네. 11, 14, 17. 어머 3년 텀이네. 올해는 안 나와. 이거 아니죠. 여러분들 토론 보세요. 그냥 해마다 나잖아요. 지금. 얘는 요즘에 좀 강세 같아. 그리고 얘는 그동안 이론서가 더 나왔어요. 이론서가 더 나와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5, 6월달, 3, 4월달에 조금 더 했는데 이제 문제를 풀어야죠. 그런 것들을. 자아개념, 자아노출 그 3개에 대한 문제 묶어놨고 그 다음에 한 문제짜리도 있어요. 20페이지. 이거 보면 여러분들 의사소통 장애. 이게 의사소통 구도. 의사소통 구도란 무엇이냐? 의사소통 구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이거는 딱 한 번 났어요. 이건 이론서에 없어요. 교육과정에서 쓰고 교과서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신나지. 자료가 얼마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게 한 문제짜리 여기다 박아놓은 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뭔가 중요한 순서대로 박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최근에 나온 문제부터 그냥 역순이에요. 2018학년도부터. 그래서 2018학년도도 역순으로 배치를 할 때 관계 있는 것들이 밑에 써지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최근께 출제 경향이니까. 한 문제짜리 또 있네. 23페이지. 협상 한 번 나왔어요. 얘도. 그리고 또 드드드드 나온 게 그 다음에 연설. 이건 연설도 아니야. 그 다음에 드드드드드드 나온 게 36페이지. 뭘까요? 얘는. 얘 경률이에요. 경률. 경률 문제 지금 6번. 입니다. 근데 얘들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중어법, 공손성의 원리 나왔고 협력의 원리 당연히 나왔고 협력의 원리 나왔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뭐 나와야 돼요? 대화함축 2번이에요. 대화함축 그 2번은 같은 해 시험지에서 연달아 두 문제. 예, 입니다. 근데 그게 꽤 됐어요. 대화함축이. 얘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얘가 이 문제 패턴을 보니까 이 요령의 경률, 뭐 정중어법 뭐 이런 것들 경률 물어볼 때 간접 발행이하고 자꾸 묶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경률만 문제로 내면 너무 문제폭이 좁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예전 문제를 봐도 그렇고 최근 문제도 그렇고 간접 발행이 하고 자꾸 묶어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36페이지에. 얘네들이 잘 묶인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이러려고. 자, 여러분들 해설지 패턴 아셨죠? 2018학년도에 나왔던 화법 문제부터 18년 거 풀고 17년 거 풀고 16년 거 풀고 그래서 15년 거까지 푸는 거예요. 14년도까지. 근데 그때 2018학년도 만약에 1번 문제가 뭐 이런 데서 나왔다. 아까 어디였냐 그게. 맨 앞에 게 내가 말하기 불안이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문제 중에서 말하기 불안 문제는 같이 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시간이 절약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작년에는 여러분들 해설지를 만들 때 2014, 15, 16, 17까지만 이렇게 만들고 해설지를 쏟고 뒤에서는 그때그때 실었는데
이거 여러분들 부담돼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놓으니까 이게 작년 해설지가 150 몇 페이지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줄여놓고 나니까 교집합 부분 하나로 잡아놓으니까 팍 압축이 돼서 문제도 다 묶어놓고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교재 패턴 말씀드렸고 해설지 패턴 말씀드렸고 색인 아까 뜯었고 색인 잠깐만 보실래요? 색인 잠깐만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같아요. 기출문제를 이렇게 쭉 늘어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의 교훈으로 가져가야 될 것. 첫 번째, 기분 좋은 것. 뭐냐? 하면 다 맞는구나. 예요. 정말 하면 다 맞아요. 근데 이게 문학으로 가면 하면 다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 이게. 자료에다 모든 걸 담아낼 수도 없고. 근데 이게 지금 그 교육론하고 문법은 다 맞으셔야죠. 그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자신감이 붙어요. 이게 영 쓸모없는 데서 안 나오는구나. 진짜 중요한 데서 나오는 거고 내가 공부를 한 거구나. 근데 내가 정신 팔고 한 게 있으니까 아유 여기서 제대로 하면은 이거 다 맞겠네? 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렇게 계속 쌓아 나가는 과정이어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서 너무 구린 문제. 도대체 이 문제 냈는지 왜 냈는지 다 모르겠어. 이런 거는 지난 4, 5, 6, 7, 8, 5년 동안에 그냥 뭐 한두 문제 정도 같아요. 그리고 이전으로 가면 좀 있어요. 2004, 5, 6 이때 가면은 이거 왜 냈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이 시간에 안 풀어야 해. 예. 그러니까 자신감이 많이 붙는 거죠. 근데 나중에 진짜로 그 좀 재수없는 문제 자기 혼자 우연히 탁 펴서 봤는데 못 풀겠다. 별로 그렇게 그거는 이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뭐가 나왔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룹을 지어가지고 풀기는 풀겠지만서도 이렇게 그냥 판이 펼쳐져 있으니까 보시면 1번 보세요. 1번. 화법 기출문제 내용 정리 1번. 이건 좀 전에 말하기 불안 이미 두 문제 나왔다고 얘기했죠. 나머지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객관식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말하기 불안에서 56번. 2013학년도예요. 근데 이게 나온 지점이 똑같아요. 나온 지점이 아주 똑같아요, 얘네들. 그래서 말하기 불안을 낸다면 이제 그거는 좀 피해 나가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말하기 불안 2번이라 그러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2번 나온 거면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근데 2018학년도 9번 지금 화법 기출문제 내용 정리에서 맨 앞에 있는 1년번으로 2번이 여러분들 지금 토론이잖아요. 토론 아까 여러분들 언뜻에도 몇 번이었어요. 우리 해설지 실어놓은 게 뭐 6번인가 그랬죠. 근데 중간에 토론이 또 뭐 어디 없나? 잠깐만요. 토론이라 그러면은 그죠? 2001년 13번에 있죠. 14번에도 있죠. 20번에도 있죠. 그러니까 2001년에도 나고 2003년에도 나고 이 앞에 건 건데 우리가 안 푼단 말이야. 너무 오래된 문제라. 근데 이때 문제 중에서도 굉장히 세련된 문제는 제가 일부러 골라내서 풀어요. 근데 이때 문제는 지금에 비해서 좀 많이 단순해요. 많이 단순해서 토론에서 6개나 풀고 지나가면 되지. 이거 다 골라가지고 12개 풀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늘 토론하죠. 오늘 토론 틀림없이 하겠죠. 두 번째 있으니까. 오늘 토론 6문제 풀었죠. 그럼 여기서 토론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그때 보시라고요. 그냥 복습하는 김에. 예.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이건 도저히 지금 풀 필요가 없다. 이런 거 그냥 날리세요. 그냥. 그게 13번, 14번 문제는 좋아요. 이거. 토론할 때 이거 그 현실적 교수법에 적용하는 거라 이런 문제는 괜찮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20번 문제 있죠. 2003년 거. 이게 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지금 풀기에 아마. 그런 거 이제 알아서 이제 잘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말하기 불안해서 2문제 났고 토론에서는 셀 필요도 없어. 세고 싶지도 않아. 그냥 거의 매해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률도 여러분들 아까 한 5번 나왔었죠. 근데 그것도 중간에 우리가 안 하는 걸로 보면은 25번. 2005년도 문제 우리 안 풀거든요. 이때도 나왔죠. 그 바로 위에. 적절한 거리 유지 원리. 이게 이때 나왔어. 2005년에. 근데 신기한 게 이거 이때 나오고 안 나와. 고슴도치 얘기. 자, 이게 중간에 우리가 건드리지 않는 부분들도 틀림없이 있습니다요. 그 다음에 뭐 자아 개념, 자아 노출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31번 문제 보세요. 31번. 31번에 여러분들 비언어적 표현 나왔죠. 이것도 여러분들 심심찮게 나와요. 지금 31번 문제, 그 위에 23번 문제. 비언어적인 거. 비언어적 표현도 여러분들 이 10수년 중에서 2번 정도. 그 다음에 듣기의 방법. 듣기 방법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죠? 지금 비판적 듣기, 평가적 듣기. 지금 교육과정에서가 평가적 듣기죠. 맞아요? 그럼 화법교육론이 비판적 듣기고. 사람들이 용어를 통일을 안 해. 어디서 무슨 용어를 썼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여러분들 비판적 듣기 이꼬르 평가적 듣기예요. 나 이거 둘 중에 하나면 참 이렇지. 근데 교육과정에서가 평가적 듣기고 화법교육론 책에서 비판적 듣기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분석적 듣기라 그랬잖아요. 그 문제가 34번이에요. 분석적 듣기. 근데 얘는 그렇게 여러분들 그 듣기의 방법은 뭐 되게 자주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막 나오긴 나왔죠. 나오긴 나왔는데 막 너무 많이 나오진 않았더라고. 분석적 듣기로 여기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그게 34번이었죠. 공감적 듣기로 29번. 그 이청준 눈길 그 문제 기억나세요? 이청준 눈길에서 공감적 듣기 제일 잘해주는 사람 누구예요? 며느리. 어머니 그러셨군요. 이거 있잖아요. 진짜로 소설 끊어놓고 이 아줌마가 지금 무슨 듣기 하고 있는지 이유 쓰는 거.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있어. 2012년. 이 문제 기억 안 나네. 2012년에도 공감적 듣기였거든요. 뭐더라? 듣기는 여러분들 이거는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3번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까지 이제 그 나온 것만 이렇게 쭉 봐도 전국의 수험생들이요 엿을 먹어라 이런 문제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근데 잘 찾아보면 있기야 있죠. 이게 도대체 뭘 묻는 건지 모르는 거.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이걸 낸 출제자의 마인드는 뭐 같고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이상한 거 같고 그걸 파고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보편적인 거. 지금 97% 아내들은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문제들은 다 맞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 2014년 2번 보세요. 55번. 이게 여러분들 발화의 의미 그래서 직접 언어행위하고 간접 언어행위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도 경률이랑 같이 물어봤어요. 경률이랑 같이 물어봤는데 최근에 나온 문제도 그랬잖아요. 최근에 나온 문제도 요럴 경률 할 때 앞에 발화의 기능은 딴 거 뭐 쓰는 거 있었는데 요청이었나? 둘 다 요요였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발화의 기능하고 경률은 묶여요. 잘. 몇 번 안 나온 문제인데 그렇게 늘 묶여서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지점 어디 있나 보자. 토론. 그 다음에 17번 문제. 이건 여러분들 연설이든 토론이든 뭐든 담화 유형이 쓸모가 없어요. 그냥 17번은 뒤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타당성, 신뢰성, 일관성. 이때 3종 세트는 일관성이에요. 타당성, 신뢰성, 일관성. 근데 21번 문제 보세요. 타당성, 공정성, 자료의 정확성, 적절성. 그 다음 45번 문제 보세요. 정보의 신뢰성, 주장의 타당성. 근데 담화는 다 달라요. 아까 17번 문제는 그냥 창시가 나와가지고 우리도 남녀 합반을 해야 돼요. 라는 말하기에서 타당성, 신뢰성, 일관성 이거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여러분들 21번 문제는 무감독 시험을 시행하자라는 설득하는 글이죠. 설득하는 말, 설득하는 글. 근데 얘네 여러분들 난이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아까 그 남녀 합반을 해야 되라는 그 설득하며 말하기 했던 창식이 있죠. 걔는 좀 전응해요, 얘가. 그래서 지문이 되게 쉬워요. 지문이 쉬울수록 여러분들 타당성, 무슨 신뢰성 이런 거 평가하기 되게 쉽다고요. 그래서 설득한 말하기에서 이거 평가하고 무감독 시험을 시행하자라는 설득하는 글을 보고 타당성, 신뢰성 이런 거 평가하고 좀 전에 45번 문제는 뭐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광고만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이런 것들의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을 잘 박아두고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어쩌고 이런 각종 성질의 키워드 머릿속에 넣었다가 나오면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얘는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없다고 할 수 있다라고 언제든지 대처해야 돼요. 그 문제도 우리가 앞에 하나 잡아놨어요. 같이 풀려고. 이 문제가 꽤 많죠. 지금 거기서 보이는 게 일단 내 눈에 보이는 거 3개입니다. 그 다음 또 뭐 없나? 이거 회의 많이 나왔죠. 회의 7번. 회의 7번 나왔죠. 그 다음에 36번에 회의 나왔죠.
40번에 회의 나왔죠. 심포지엄. 회의 나왔죠. 얘도 요 정도. 근데 회의 문제는 나오면 어렵게 나와요. 왜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많이 들여다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기출표에서 대충 봤잖아요. 대충 봤을 때 실전형이라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 유형은 여기다가 제가 이제 어떤 문제라고 거기다가 쭉 찾아놨는데 예를 들면 28번 문제 같은 거. 아유, 이거는 여러분들 나온 글은 되게 좋아. 안창호의 상해 교포 신년 축하의 연설문을 보고 효과적 연설의 방법이 드러난 곳을 자기가 앉아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 액션이 나왔으면 강조하기 위해서 비언어를 쓴 거고 주의 집중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뭐 누구를 크게 불렀다라든가 아니면은 앉아서 듣는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효율적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랬을 때 첫째, 둘째, 셋째 번호를 매겨가면서 말을 했다라든가 이런 게 딱 실전형이죠. 이거는 무슨 뭐 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연설의 전반적인 성격을 자기가 머릿속에 넣고 지문을 깔아놨으면은 그 안에서 효과적인 연설 방법, 효과적인 연설 전략을 뽑아서 쓰는 거고 그리고 되게 구린 연설의 전략도 찾으라 그랬죠. 잘못하고 있는 거.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유형을 못 지우죠. 그냥 연설에서 났다라 그러는 거지. 근데 그게 연설에서 나왔든 이게 연설문이든 그게 발표문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연설하고 발표하고 차이가 뭔데요? 무슨 글이 나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연설하고 발표하고 뭐가 다른지? 지금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연설하고 발표하고 담화의 유형을 따로 두잖아요. 난 그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내용을 봐도 되게 똑같고 그거고 내가 찾진 않았어요. 시켜가지고 연락 찾아봤더니 발표가 연설 하위 개념이래요. 근데 그 두 개를 왜 동시에 놔두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연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정보 전달도 있고 설득도 있고 뭐 환담 연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정보 전달에 관련된 연설을 발표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회평론 책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발표 안에서도 정보 전달이 있고 설득이 있고 뭐 그 안에서도 분파가 있어요. 그 얘네들은 좀 볼 때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공부해야 돼요. 지난주에는 연설 공부하고 이번 주엔 발표 공부하고 그러면은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이러지 마시고 얘네들은 연설에서 발표 내용 나올 수도 있고 발표에서 연설 내용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두 개는 동시에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연설이나 발표 같은 경우는 뭘 이렇게 막 외워서 쓰고 이러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장면을 주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뭔가 찝어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안에.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뽑아내서 그래도 좀 이제 그룹을 지운 것들은 미리 이론을 머릿속에 좀 넣고 가야 되는 것들을 뽑은 겁니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 것들을 체크를 쭉 하고 요거 세 개는 옆에다 하나 펴놓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겠습니다요. 해설지 1페이지부터 가시면 되죠. 교재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펴세요. 거기 다 써져 있으니까. 내가 왜 마지막까지 한 번 다 맞춰봤는데 교재 페이지가 맞는지 틀리면 어쩔 수 없고 틀리면 고치면서 가세요. 자, 말하기 불안해서 두 문제입니다. 말하기 불안해서 두 문제. 뭐 바로 작년 가을 시험에 나왔네요. 2018년도 얘가 1번이에요. 기입형 1번. 자, 말하기 불안한 여러분들 2015년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에도 있고 2011에도 있고 2009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2015나 2011 뭐 대동소이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 요만큼 딱 실어놨습니다. 자,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 효과적으로 지금 대처한다 그래서 바로 밑에 말하기 불안에 대처한다 그래서 얘가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슬림하게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럴 때 말하기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얘네들은 원인을 세 가지로 잡았어요. 첫 번째, 준비가 안 됐을 때. 그 다음, 공식적인 상황에 익숙하지 않을 때. 세 번째, 과도한 불안을 느낄 때. 세 가지로 잡았어요. 교육과정에서는 늘 있다는 식이에요. 요렇게 얘기를 하고 공식 용어를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육과정에서의 그 체계적 분간법이란 말이 나와요? 실제 상황 노출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이 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론서에서 잡아내서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방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럴 때 불안을 경험한다 라고 그랬을 때 1번 준비 부족이죠. 얘는 공식 용어 없어. 두 번째,
상황이 낯설어서 모르는 사람만 있어서. 세 번째, 자기 성격이 지랄 같아서. 왜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들 용어가 있어요. 2페이지 왼쪽 보세요. 2페이지 왼쪽 밑에 뭘까요? 처음 보는 상황, 낯선 사람들 잔뜩 있을 때 말하기 불안이 생겨. 무슨 증? 무슨 불안증? 상황적 불안증.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있었던 거 그냥 자기 성격이 지랄 같아가지고 막 떨리는 거 이거는요. 성격적 불안증입니다. 나는 이거를 추천해요. 기입형으로. 여기도 날만큼 나가지고 이제 상황적 불안증 그 다음에 성격적 불안증인데 아우 쏘리 기억이 안 나네. 성격적 불안증은 여러분들 딴 말로 하나 더 있거든요. 아세요 혹시? 이게 성향적 불안증인가 그럴 거예요. 이따 눈에 보이면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성향적 불안증 맞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되게 이제 이론서에 많이 깔려 있는 말들은 성격적 불안증하고 상황적 불안증입니다.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 저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해설서에서 우리가 저걸 읽으면 그렇지 이럴 때 불안하지 그러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자 오른쪽 1페이지 보시면 이건 2009 개정교육과정에 여러분들 굉장히 좀 자세하죠. 이때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는. 아유 자세하게는 여러분들 7차도 되게 자세해요. 근데 7차하고 2009는 내용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 7차까지 내려가진 않아요. 그래서 7차는 아주 필요한 것만 옮겨놔요. 여기다가. 되게 요약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만. 자 2009 개정교육과정 가 말하기 불안. 나도 말하기 불안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체크를 해놓고 지나가세요. 가는 말하기 불안의 원인을 이해하고 말할 때 내가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화자 측면에서의 말하기 불안 극복 방법이에요. 그러면 청자 측면에서의 말하기 극복 방안 듣고 있으면 되지.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불안증을 극복할 수 있게.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가가 화자 측면, 나가 청자 측면. 이건 여러분들 이론서 두 권에서 사실 합쳐놓은 거예요. 이쯤 되면은. 보통 이론서는 화자 측면만 내놓거나 아니면은 화자 측면 찔끔, 청자 측면 찔끔 이렇게 해놓거든요. 상대방이 말하는 사람이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선 듣는 사람이 공감적 듣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근데 이제 위에 가보시면 말하기 불안의 원인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그래서 박스 들어가시면 이때는 말하기 불안의 원인을 4개로 봤어요. 첫 번째, 말할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이 없을 때. 그럼 기어 들어가잖아요, 왜? 근데 묶였어. 말할 내용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준비가 안 됐을 때. 자, 두 번째, 청중의 반응에 대한 염려. 자아 개념이나 성격, 이게 문제가 있을 때. 이거 5가지네. 대중적 말하기의 경험 정도, 청중이나 말하기 환경의 친숙도. 아유, 근데 청중이나 말하기 환경의 친숙도나 좀 전에 있었던 청중의 반응이나 뒤에 게 앞에 걸 먹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도 성격적 불안증하고 상황적 불안증 2개로 나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여러분들 쫙 3줄에 거쳐서 말하기 불안의 원인은 그러고 나서 3줄 써있죠.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그걸 차례대로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 같은 말 2번. 그 다음 밑에 글씨체 쫙 달라진 건 여러분들 극복 방법. 말하기 불안에 대한 극복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온 게 여러분들 찍 세 번째 찍. 몸의 긴장을 이완시켜요. 체조도 하고. 그래서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거 이게 뭐예요? 얘기를 하다 끝났지만 일단 몸을 좀 이완시킨 다음에 순차적으로 뭔가 이제 막 상상하는 거. 이게 체계적 눈감법에서 나오는 얘기죠. 이딴 식이라니까요. 교육과정 해설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막판이 되면 교육과정 해설서는 해설지에 실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론을. 근데 교육과정 해설서는 그래도 관련된 걸 꼭 실으려고 노력해요. 왜냐? 이딴 식으로 공식 용어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시험 문제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뭐가 나올지 보자라는 거죠. 여기서 이론화 시키진 않았지만 언급한 것들을 그 뒤에 이론서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육과정 해설서가 사실상 교육론의 열쇠기는 해요. 자, 그 밑에 여러분들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라는 게 청자의 이제 능동적인 반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공감적 듣기를 해라는 얘기 안 나와요. 근데 말하기 불안을 자기 친구가 얘기를 할 때 그거를 극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친한 친구인 내가 청중으로서 그러면서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적 듣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이론서에 나오죠. 역시. 그러니까 지금 2009 가에서 얘기한 거 체계적 공감법, 나에서 얘기한 거 결국은 공감적 듣기예요.
화자 측면, 청자 측면. 근데 그 체계적 그 둔갑법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그 뭐냐 실제 상황 노출법 그냥 같이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2번 다 언급이 됐고, 자,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헌법교육론이네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쭉 여기서 체계 잡으세요. 체계 2, 3페이지 좌우로 펼쳐져 있죠. 자, 말하기 불안해서 교육과정에 충실도 하시지. 자, 개정교육과정에서 써있는 말하기 불안을 이럴 때다. 무대공포, 수줍음, 부끄러움, 말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그 다음 2번째 단락. 청자 역할도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윗단락은 앞장에 있었던 가고 밑에 단락 앞장에 있었던 나네. 화자 측면, 청자 측면. 이잖아요. 그 이창선 선생님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만들 때 너무 많은 깊이 관여를 하셔가지고 내용이 좀 그거예요. 그 다음 가보세요. 말하기 불안의 원인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체계 잘 잡으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빨리 봅니다. 이거. 자, 말하기 불안의 원인은 인지적, 정서적, 생리적 차원의 문제가 말하기 불안 증상에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한대요. 자,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말하기 불안의 원인으로 박스, 아까랑 똑같아요. 교육과정에서 쓰라. 그리고 그 밑에 거 아까 봤고, 성격적 불안증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상황적 불안증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곁다리를 치자면은 준비를 너무 안 했어. 그리고 배경지식 평소에 모자라. 그건 곁다리고, 크게 나누면은 용어요. 기입형으로 추천합니다요. 자, 성격적 불안증, 상황적 불안증. 그래서 그걸 지도할 때에는 그 밑에 박스. 상황적 불안증에 대해서는 마음을 잔치도록 노력해야 된다.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니까 점점 줄이도록 하고 말하는 기회를 많이 주면 좀씩 뻔뻔해진다. 근데 성격적 불안증이라는 거는 이게 그냥 계속 반복 훈련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내면적인 변화를 주도록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창동 선생님은 말하기 불안의 원인을 인지적, 정서적, 생리적 차원으로 봤죠. 자, 그래서 인지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 옆에 반가로 1번 이런 식으로 대처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인지적 문제가 뭔지도 나오고 대처 방법이 뭔지도 반가로 1번에서 나오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2개는 뭐야? 정서적, 생리적 차원의 문제죠. 이거 2개는 연쇄적이에요. 정서적으로 막 이상 증상이 일어나니까 생리적으로도 벌벌 떨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느냐? 3페이지 왼쪽 반가로 2번이요. 감정적, 생리적 문제라는 게 뭔지 여기 나오고 대처 방법도 여기서 나오겠죠. 근데 거기 처음에 딱 나올걸? 거기 나오네. 말하기 불안은 인식의 차원은 좀 전에 봤고, 두려움에 대한 감정이 막 생기면 생리적으로 막 숨도 가빠지고 땀도 나고 이러니까 얘네들은 따로 띄어서 보는 게 아니다. 같이 보는 거다. 그래서 정서적, 감정적, 생리적 문제라는 건 이거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은 이거다 라고 보는 거죠. 이 책 보는 방법 아시겠죠? 자, 그러면 2페이지로 돌아가시죠. 말하기 불안의 대처 방법. 그래서 첫 번째 인지 문제. 인지 문제가 뭐고 대처 방법이 뭔지. 자, 그래서 인지 문제라는 거는 자기의 생각을 달리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 문제 대처 방법 여러분들 좀 웃기긴 하지만 3개 나오잖아요. 말하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라. 불안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라. 3가지예요. 번호 매길 사람 매기세요. 동글뱅이 1, 2, 3 정도 매기면 되지 않나? 근데 책에 원래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인식 문제 대처 방법. 말하기 상황에 대한 인식 전환. 맨 이게 중요한 게 없어. 여기는 맨 위에 한 2줄 정도 보세요. 아니, 이 발표가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 만큼 대단한 거야? 이거 별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해주지 뭐 라고 생각하면 더 떨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바꾸란 얘기예요. 생각을. 이걸 인지 문제라고 본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안 떨릴 거다. 2번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적 불안증에 관련된 거죠. 저 위에 여러분들 말하기 상황에 대한 인식 전환은요. 상황적 불안증에 대한 거고, 자신에 대한 인식 전환. 3번째 줄, 이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들. 난 내일 망칠 거야.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거야. 애들은 날 비웃겠지. 선생님도 비웃을 거야. 하루 종일 그 웃음소리만 들리겠지. 그럼 난 집에 오는 길에 약을 먹을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 개념, 그 밑에 줄. 이 자꾸 강박관념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달라. 지도해야 될 거. 강박관념이 생기지 않게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냐, 교사들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줄 제일 끝에 성공하는 모습 이런 거 빨리빨리 생각해라. 자꾸 부정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자신에 대한 인식전환이요. 다시 안 봐도 되죠? 자,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라.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라. 또 하나, 불안에 대한 인식전환. 불안은 누구나 느낀다. 그러니까 불안에 대한 인식전환 제일 끝에 내용 보세요. 불안해서 미치겠어. 이러지 말고 흥분되는 걸 이라고 생각하래요. 아유 정말. 이게 여러분들 그래도 인식 문제, 인지적인 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가르쳐준 거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말하기 상황에 대한 인식전환을 해야 되고 자신에 대한 인식전환을 해야 되고 불안에 대한 인식전환을 해야 됩니다. 라고 누가 물어보면 신들린 것처럼 얘기하면 그거는 무당이에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이거는 문제 어떻게 내겠어요? 여기서 내가 문제를 꼭 내야 돼. 여러분들 출제자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인식 문제 대처 방법에서 문제를 꼭 내야 돼. 그것도 서술형으로. 그럼 어떻게 내시겠어요? 이거는 프로토콜 줘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말하기 하고 말하기 직전에 발표하러 나가려는 철수 내지는 아까 제일 좀 무식한 애 누구였냐? 창식이. 전국에 있는 창식씨 죄송합니다. 어쨌든 창식이가 나 이제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걔 말을 이제 꺼내내는 거죠. 도대체 이 발표는 너무 중요한 건데 이 발표는 내 인생을 좌우할 텐데 내가 이걸 망치면 내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겠지? 부터 시작을 해서 불안해 미치겠네 나는 늘 이렇게 불안해. 얘 프로토콜을 쫙 그려놓으면은 얘한테서 인지적인 면에서 인식적인 문제에서 얘가 말하기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이유가 뭐고 지도 방법이 뭔지 쓰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 프로토콜을 읽으면서 얘는 말하기 상황에 대한 인식도 전환을 해야 되고 자아 개념에 대한 인식도 전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에 대해서도 인식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쓰는 게 나오지 이거를 드립다 외우는 문제 이런 거 없잖아요. 자, 그 다음 인식 문제 됐고 그 다음 연쇄적인 거. 그런 감정을 느끼면 그런 생리적인 반응이 나온다 이거죠. 너무 떨리면 오줌 싸고 싶잖아요. 두 개가 묶여 다니더라고요 이게. 자, 그 밑에 거 안 보셔도 되죠.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렸으니까. 자, 체계적 둔감화 두 번 다 나왔습니다. 이게 2018년이랑 2013년 두 번 나왔는데 체계적 둔감화를 두 번 다 건드렸어요. 객관식이나 기입형이나. 이게 근데 2018년은 체계적 둔감화 이게 답이었잖아요. 아예 기입형이라. 자, 체계적 둔감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왜 그 뭐 언어, 뭐 국어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나오죠. 고소공포증, 비행공포증 이런 거 치료하려고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5m 위에 세워놓고 떨어지면 어떡해? 야 5m 떨어져봤자 안 죽어. 애교야. 안 떨려. 10m. 죽을 것 같아. 안 죽었잖아. 그럼 15m. 근데 이제 주의사항은 그거라는 거죠. 10m까지 올려놨을 때 어떡해. 그리고 막 울어요. 그때 올라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다 울고 애가 힘 빠져서 괜찮네. 이러면 또 올려보내라. 15m. 거기서 또 울어. 울 때까지 다 냅둬. 그리고 야, 저 경치 좋다. 야, 올라오고 보니까. 그리고 눈물 닦으면 또 올라가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체계적 둔감화 이게 우리 언어, 화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똑같은 수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나 이 책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부분이야. 체계적 둔감화는 이거 똑같거든요. 책이랑. 어디서 끊어 읽어야 돼? 그 다음 체계적 둔감화는. 다음 표에 넣으세요. 불안한 감정과 상반되는 반응. 이게 한 덩어리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들 체현상당어구야 이게. 그런 불안한 감정과 상반되는 반응이 뭔데요? 이게 이완이에요. 이완. 그래서 그냥 이거 안 보고 얘기하면요. 체계적 둔감화라는 거는 이완 먼저 되진 않지. 긴장 먼저 하겠지 얘가. 취소 다시. 체계적 둔감화는 잔뜩 긴장하고 있는 애한테 뭔가를 단계적으로 상상하게 해서 긴장하고 있는 애를 이완을 시켜요. 근데 이완할 때는 여러분들 아까 체조부터 있잖아요. 몸이 굳어 있으면 정신도 이제 이완이 안 되니까 목 돌리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 애한테 이완하게 만들고 이완이 되면 조금 더 긴장시키고 그걸 이완시키고 긴장 이완 하면서 불안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 키워드 세 개죠. 뭐요? 긴장 이완 하다 보면 불안 감소라는 얘기인데 그걸 되게 어렵게 써놨어. 불안한 감정과 상반되는 반응, 즉 이완, 이 불안 반응 대신에 일어나도록 조건을 만드는 상호 억제의 원칙이다. 아유, 드디어 됐다. 이 상호 억제의 원칙이라는 게 상호, 누구누구가 서로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긴장하고 이완이.
상호 억제를 해가지고 불안 반응을 안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부분 볼 때 다른 책 보죠. 손가락 끼워놓고 갑니다. 어디로 가시느냐? 4페이지. 이거 초등책이에요. 발표 불안 해소를 위한 방법, 이 각오, 말하기 상황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는 체계적 동감법 밑에 세 단락 있죠? 두 번째 단락 끝부분 보세요. 이완과 긴장이 서로 영향을 줘서 이게 초등책이라 또 그냥 아름답게 영향을 줘서 상호 억제의 원칙에 기반하여 이 얘기 안 쓰죠. 그 얘기예요. 말을 좀 쉽게 풀어주면 좋은데 자 긴장과 이완이 서로 영향을 줘서 얘네들이 상호 억제하도록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야, 이 말 좋다. 불안을 중화시킨다고요. 불안을 중화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 두두두 그두두 이제 이런 거 생각나죠. 자 키워드 3개. 이완 뭐야 그 다음에 긴장 불안 뭐 감소까지 외울 거야. 여기가 훨씬 읽기가 나아요. 요 부분만.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 근육 이완부터 해라. 그 다음은 특정한 말하기 상황을 떠올리면서 긴장을 이완하는 연습. 그러니까 내가 친구랑 수다 떠는 장면, 담임선생님 모셔놓고 수다 떠는 장면, 거기다가 교장선생님까지, 근데 대통령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떨리게 만들어라라는 거죠. 자 체계적 동감법입니다요. 자 감정적 생리적 문제 대처 방법은 체계적 동감화도 있지만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러면은? 불안증 극복 체조. 이건 체육과나 무용과에서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상황 노출법입니다. 이 실제 상황 노출법도 언급이 됐죠. 2018년에. 2018 학년도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두 개 나온 거예요. 체계적 동감화하고 실제 상황 노출법하고. 그러니까 얘네를 기입형으로 또 낼 리는 없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쭉 보니까 교육과정에서 보고 교과서 보고 이론서 2개 보니까 저 성격적 불안증하고 상황적 불안증이 유력해요. 또 기입형으로 난다면. 그래서 우리 다음 문제풀이반에 이 문제 넣었어요. 둘 중에 하나 뚫었는데 뭘 뚫었는지 모르겠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인식문제 대처 방법 끝. 감정적 생리적 문제 대처 방법 끝. 그 다음 뭐 봐야 돼요? 반가로 3. 말하기. 행위에 대한 준비. 여러분들 이거 아까 보였어요. 말하기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보였어요. 준비 안 됐을 때. 니까 준비 열심히 해라. 자 그 다음 밑에 말하기 불안과 교실 환경.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 그 5가지를 나눴을 때 5번째랑 이게 연결이 되는 걸걸요. 말하기 불안이라는 게 왜 그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일어나니까 교실 환경을 좀 친숙하게 만들어줘라. 그래서 이창덕 선생님 책에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의 말하기 불안을 풀어주는 방법은 안 나와요. 그거는 그 다음 책에 나오죠. 4페이지가 아니라 5페이지네요. 4, 5페이지 연결돼 있죠. 좀 전에 여러분들 체계적 동감법 봤잖아요. 이 책은 또 실제 상황 노출법은 안 나와. 그래서 이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책을 2권 정도 보면은 땡큐죠. 자, 말하는 이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 듣는 사람 어떻게 들어줘라. 공감적 듣기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밑에 상세 내용 안 봐도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 몇 번 읽다 보면은 그 교육과정에서 써든 이창덕 선생님 책이든 무슨 책이든 말하기 불안해야 되는 원인을 3개로 나누든 5개로 나누든 나눠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연결되는 것들이 차례로 밑으로 쭉 서술이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원인 얘기하고 거기에 맞게 해결책을 얘기하고. 자 문제 풀어보실까요?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면은 16페이지하고 102페이지 보셔야 되네요. 자 16부터 보시면 아유 문제 미쳐내.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막 가슴을 쳐요. 내가 이때 시험을 쳤어야 되는데 근데 이때 이것만 먹고 딴 거 다 틀리면 어떡해. 아이 뭐 기입형 하나 이렇게 지문이 많아요. 자 김 교사하고 이 교사가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김이박 다 나왔습니다. 박 교사까지 나왔어요. 자 김 교사가 말하기 불안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지. 이 교사가 자기가 이런 표를 가져왔대요. 나 교과협의할 때 이런 거 막 가져온 사람 되게 싫어요. 막 얘기 길어지게. 표를 보여줘. 말하기 불안하고 발표 수행 수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근데 뭐 관계가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B 학생, B 유형
보면 발표 수행, 발표 너무 잘해. 우수. 근데 말하기 불안은 거의 없어. 그러면 D는요. D 학생. D 학생은 말하기 되게 잘해요. 우수. 근데 얘는 극복한 거야. 뭘? 말하기 불안을. 떨려 죽겠는데 얘는 말하기 불안 수준은 높음이잖아요. 떨려 죽겠는데 말은 되게 잘한 거예요. 그러면 C는요. 얘가 불행한 애네요. 그죠? 말하기 불안도 크고 그거에 따라서 발표도 못하고. 그럼 A는 뭐야? 그 얘는 건들거리는 애잖아. 말하기 불안은 없는데 발표는 못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기능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 보여주고 흥미롭네요. 그러면서 불안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교사가 아유 얘는요 불안도 높지 않고 발표도 잘해. 아유 얘는 그냥 팔자대로 살라 그러세요. 얘가 아까 그럼 누구야? 기억에 들어갈게. B죠. 근데 이제 니은에 들어가려는 말하기 불안 수준은 높지 않아. 근데 화법 기능이 부족하니까 얘는 기능 훈련을 시켜야 돼. 그게 아까 누구였어요? A였잖아요. 나머지 두 개 여러분들이 채우세요. 그러고 나서 김 교사가 그러니까 미스터 C한테 여러분들 관심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그게 불행했던 애게. 얘는 말하기 불안도 극복시켜줘야 되고 기능 훈련도 시켜야 되고 졸업할 때까지 잘 안 돼요. 그게. 자, 이 교사. 그러니까 말하기 불안이라는 거는 그걸 유발하는 부정적 인식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널리 알려진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은근슬쩍 두 줄 띄워 먹었습니다. 미음이래요. 일단 야 용어 똑같다. 심부 근육 긴장 이완. 긴장 이완. 긴장 이완 긴장 이완. 이거는 근육에도 마찬가지고 마음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긴장의 강도를 높이고 또 이완시키고 긴장시키고 이완시키고 그러면은 불안 감정을 여기서는 완화래. 아까는 중화라는 말 썼죠. 완화든 중화든. 키워드 나오죠? 긴장, 이완, 그 다음 불안 감정 어째. 얘가 뭔데요? 체계적 둔감화, 체계적 둔감법이란 얘기입니다요. 나 앞에 이 문제 왜 냈는지 모르겠어. BADC 넣는 거 저거. 저건 여러분들 심서비스 아니면 다 맞추잖아요 지금. 그 다음 여러분들 아까 뭐였지? 102페이지요. 10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요. 이때는 여러분들 굉장히 문제가 어려웠을 때예요. 2013학년도 이때는.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19학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 6년 전이잖아요. 이때는 교육농복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용어가 좀 생소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자, 2013년 3번 문제는 지금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담화 상황을 잘 상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얘가 어떤 문제냐면은 상담 상황이 학생하고 교사가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뭐에 대해서 상담을 하냐면은 이 학생이 학교 방송 기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특집 방송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둘은 지금 상담을 하고 있지만 뭐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냐면은 학생이 특집 방송을 해야 되는 걸 교사가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사하고 학생 사이에 일어나는 상담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화가 되지 않아요. 이 둘이 계속 네가 앞으로 해야 될 특집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특집 방송이라 그러면은 얘가 방송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축제 같은 거라서 운동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앉아있고 그 위에 단상에서 방송을 하는 건지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나는 그냥 방송실에서 얘 혼자 뭔가 방송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상상을 했어요. 그래, 특집 방송이야. 이건 근데 굉장히 그 화법의 유형 중에서 상황적으로 분류를 자세하게 한 거고 그냥 방송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얘기를 전교생한테 한다 그럴 때 그냥 목적에 따른 말하기의 유형으로 나누면은 주제는 여러분들 아침 식사와 건강이거든요. 그럼 이게 정보 전달의 말하기예요? 설득하면 말하기예요? 아니면은 환담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섞여 있을 거예요. 아침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인생 끝난다 뭐 이런 정보도 줄 거 아니에요. 뭐 통계 수치 나올 수 있고 뭐 인용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예측할 때 아침을 안 먹는 게 국가적인 경제를 뒷받침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끝나겠어요? 아침을 꼭 먹고 다니자 라고 끝나면 정보 전달로 시작해서 결국은 설득으로 끝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화법의 유형에서 뭐 우리가 뭐 대화도 하고
발표도 하고 연설도 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면담도 하고. 얘는 면담 상하긴 하지만 얘가 진짜 방송해야 되는 건 특집 방송이란 담화 유형은 지금 없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뭘까요? 얘는 우리가 지금 화법의 유형으로 나눠놓고 있는 것 중에서는 연설 또는 발표에 가깝죠. 근데 얘가 어디서 하느냐, 방송실에 혼자 앉아서 하느냐, 대중 앞에서 하느냐는 이 안에서 밝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뭐 비언어, 반언어까지 써야 되는지 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자, 상담 상황, 특집 방송 앞에 두고 선생님을 찾아와서 조언을 구해요. 자, 학생은 방송기자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생방송으로 뭘 할 거예요. 자, 얘도 굉장히 키워드가 막 보이네.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럼 교사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완시켜야죠. 자, 학생의 방송 계획은 주제는 이런 거예요. 아침 꼬꼬 먹고 다니자. 그래야 건강하다. 방송 형식은 여러분들 지금 뭐 대담이라고 나왔죠. 대담이라고 나왔네. 질의응답 형식으로 갈 건가 봐요. 자, 방송 내용. 학생들의 아침 식사 실태, 그 다음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이유까지만 들으면 정보 전달이죠. 근데 마지막까지 보니까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 설득하는 말하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학생하고 교사 한 세트까지 뭐 얘기하냐면요. 주제와 그 특집 방송에 대해서 학생이 이렇게 했다니까 주제와 구성에 대해서 교사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학생이 그러잖아요. 이거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교사가 아침 식사와 건강? 이건 아주 시의적절해. 시의적절. 우리 왜 그 옛날에 그 옛날 교과서에 왜 기사문 이런 거 할 때 시의성이라는 거 나오죠. 그 시기에 굉장히 적당한 주제라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뭐 중학생들한테는 아침 꼭 먹고 다니자는 게 언제나 시의적절하죠. 그게 시의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시는 여러분들 당연히 무슨 시 쓰겠어요? 설마 윤동주 서시 시 쓰겠어요? 시간 할 때 시 쓰겠죠. 거기서 의자를 뭘 쓰길래 시의성을 그렇게 해석할까요, 사람들이? 의자, 그 마땅할 의자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굉장히 마땅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시의성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냥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이죠. 야, 이건 진짜 애들한테 시의성이 있는 주제야. 애들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아침 안 먹고 잠잔다고 안 먹고 건강이 나빠져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 그러고 나서 실태 얘기하고 이유 얘기하고 해결 방안 얘기하고 굿 구성이에요. 너 주제 잘 잡았고 구성 잘 잡았다. 여기까지 한 덩어리 얘기. 이제 학생이 대답 형식은 어때요? 형식. 야, 좋다. 야, 너 혼자 나불나불나불나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거 묻고 네가 조사한 걸 바탕으로 얘기해주고 묻고 답하고 이게 좋다.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갈 거다. 자, 형식도 굿, 주제 굿, 구성 굿, 형식도 굿. 그 다음은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얘기해요. 자, 지가 다 외웠대. 그걸 다 외웠더니 자연스럽지가 않대. 다 외워서 그거 줄줄이 얘기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강목맨이라 그러죠. 강목맨. 그냥 나무 분질러 놓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왜 연설 같은 거 할 때 준비기요서 쓰고 나중에 실행기요서 쓰고 그러잖아요. 이게 거기에 연결시키려면 또 시킬 수 있는데 문제를 그렇게 만들진 않았어요. 지금 얘가 그걸 다 외웠대요. 그랬더니 야, 상대랑 맞춰가면서 얘기해야지. 상호작용해야 돼. 상호작용. 아까 형식을 뭘로 잡았으니까? 대담으로 잡았으니까. 상호작용해야 되고 너 듣는 사람 고려하면서 말해야 되니까 너 문장으로 쓴 거 그대로 다 읽으면 얼마나 저기 딱딱한지 알지? 대답이니까 진행자랑 연습해서 호흡도 맞추고 어조, 목소리 이런 것도 다 신경 써. 그러니까 자, 지금 듣는 사람과 상호작용해야 되고 웬만하면 다 외워가지고 줄줄이 암기하지 말고 상호작용하고 대화체 쓰고 그다음 어조, 목소리니까 비언어예요, 반언어예요? 반언어적 표현 애도 신경 써라. 교사가 성심성의껏 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허탈해. 여기까지 지금 문제 나올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학생. 근데 너무 떨려요. 방송 날이 다가오니까. 제가 식사와 건강 문제 전문가도 아니고 다 듣고 있는데 그랬더니 교사가 야, 너는 주제 설정부터 설문조사 결과 분석까지 네가 했잖아. 여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 정말 너 이외에 없어. 너보다 아침밥을 많이 먹는 사람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네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도 제일 많이 하고 네가 진짜 제일 잘하는 거야. 자신감을 가져. 준비가 잘 되었는데도 준비가 잘 안 됐으면 긴장하겠죠. 준비가 난 잘 됐잖아. 근데 너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거는 청중의 반응이 무서워서 그런 거야. 아까 말하기 불안 중에 원인이 하나 있죠.
청중에 대한 반응이 걱정돼서 청중이 자기한테 보여주는 반응이 걱정되면은 청자 반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너 실수한다 그래도 너희 한번 크게 웃고 말지. 널 비난하겠니? 너를 매장시키겠니? 아유 긴장 풀어. 긴장 풀어. 예요. 학생이 어머 땡큐예요 그랬어요. 그때 교사가. 그리고 또 체계적 둔감하라 라는 게 있어. 불안증 겪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자꾸 그 대담하는 거 그걸 생각하지 말고 일단 너랑 친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 친한 친구들이랑 질의응답하는 거 생각하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랑 하는 거 생각하고, 전 교생이랑 하는 거 생각하고 그렇게 체계적 둔감법을 한번 써봐. 예요. 자 그러고 나서 A, B, C, D, E가 있잖아요. 자 이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근데 체계적 둔감함을 다 보면 이 방법은 불안증을 겪는 사람한테 실제 두려워하는 대상이나 상황을 직접 경험하게 하래. 그럼 얘는 뭐예요? 체계적 둔감법이 아니라 실제 상황 노출법이죠. 아까 여러분들 2018년 문제도 미음에 체계적 둔감법 들어가고 그 뒤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러고 나서 실제 상황 노출법이 있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거 아시죠? 말하기 불안해서 문제가 2개 나왔는데 두 문제 다 같은 지점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작년 문제에서는 체계적 둔감을 쓰게 만들고 실제 상황 노출법은 지문에 나와 있고 옛날 객관식 문제에서는 체계적 둔감에 대해서 가르쳐준답시고 내용은 실제 상황 노출법이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2번 난 거죠. 여기서 다시 나면 걔네들 좀 비껴나갈 테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 아까 다른 데다가 기입형을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얘는 여러분들 서술형거리는 안 되잖아요. 상황을 굉장히 길게 주지 않는 한. 그리고 상황을 길게 주고 그걸 읽고 몰각을 풀게 만들어봤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자 됐습니다. 어디로 가시느냐. 6페이지 토론. 지금 토론에서 문제를 여러분들 거의 6개 풀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개의 문제를 먼저 풀고 해설지를 보는 방법이 있고 해설지를 먼저 보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거든요. 문제를 먼저 풀고 해설지를 보면은요.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해설지 먼저 휙 보고 문제를 다다다 풉니다. 다다다. 자, 6페이지부터. 자, 뭐 교육과정에도 뭐 다다다 나오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논박을 한다. 그래서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얘기 또 나오네요. 근데 그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논박하는 문제가 진짜 나왔어요. 2010년 3번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미 문제가 나왔고 2010년 3번에 나왔고 그리고 그 밑에 2011 두 개 있죠. 내년도 여러분들 2011, 2015 교과서 교차해요. 아직 2015로 풀학년이 안 되기 때문에 2011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요. 자, 지금 2011에서 토론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고 어쩌고 저쩌고 20번 논쟁의 필수 쟁점을 분석해서 어쩌고 얘네 두 개가 여러분들 위에 있는 거는 국어 투의 화법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화법이죠. 국어책 안에 있는 화법. 밑에 있는 거는요. 진짜 화법책 안에 있는 화법인데 걔네들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좀 더 깊고 넓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 다 문제 삼고 있는 건 필수 쟁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 교과서는 우리 옛날에 아싸 할 때 보니까 우리 합법경영에서 필수 쟁점, 핵심 쟁점 몇 개로 잡아요. 문제 정의, 문제 제기, 해결 방안, 이익 비용 4개로 잡잖아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보통 3개로 잡더라고요. 왜? 문제 정의하고 문제 제기를 퉁쳐요. 그게 너무 둘이 양이 작으니까 별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리고 문제 정의 단계가 빠져있기도 해요. 그거는 사회자가 문제를 정의를 해주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건 필수쟁점에서 빠지는 거죠. 이렇다고 치고 가자. 뭐 이렇게 되면 필수쟁점 문제. 이게 2018년 9번 문제예요. 작년 문제. 작년 뭐가 빠졌지? 찬성 1위 입론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교차 질문했잖아요. 그게 뭐 그거 아니었나? 잊혀질 권리 그거 아니었나? 찬성 2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찬성 2도 좀 이따 입론해야 되잖아요. 다 나오면 안 되지. 찬성 2가 나중에 할 걸 빼놨죠. 그래서 거기서 필수쟁점에서 빼진 게 이익하고 비용 문제. 그거 빠진 거 잡아내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교차신문할 때 교차신문하는 애가 그럼 반대 투겠죠. 얘가 되게 띨빵하다. 얘가 잘못한 게 뭐냐. 그거 서술하는 거. 근데 그거 우리 맨날 연습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려워. 딱 보면요. 왜요?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그거 교육론 시험지 시험 시간에 풀려고 그러지 않고 집에 가서 절대 남의 거 보지 말고 절대 책도 보지 말고 그냥 뭐 한 재헌절까지 천천히 풀어서 내라. 그럼 여러분들 다 맞을 자신 있죠. 이게 짧은 시간에 압축해가지고 아는 거 빨리 써 빨리 써 그러니까 원고지 같지 않아요? 원고지 그려져 있는 양보 있고 막 쇠사슬 묶어서 빨리 원고 써 빨리 원고 써 그러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시험 시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이 잘 나는 문제도 있죠. 왜요? 평소에 많이 했거든. 평소에 어설프게 한 건 기억이 그렇게 안 나요. 근데 되게 귀신 같아요. 내가 평소에 이거 어설프게 한 거 어떻게 알고 그걸 문제를 딱딱 내요. 그리고 막 우왕좌왕해요. 근데 더 신기한 거 시험 끝나고 나올 때 다 생각나요. 한 발짝 늦는 거죠. 그게 이완되는 순간에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나한테 너무 익숙한 내용은 암만 불안해도 기억이 좀 나는 거고 그것도 심지어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엄청나게 불안한 상황에서 구구단 기억 안 나겠어요? 너무 장기적으로 외워왔거든요. 그리고 반복 훈련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222 곱하기 777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아무리 떨려도. 근데 이거들 토론 상황 주고 저 입노라는 놈 잘못한 거 뭐냐. 그리고 교차 질문 잘못한 거 뭐냐. 반론하는 놈 좀 띨빵한 점이 뭐냐 물어보면 안 보여요.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론을 외운다고 만사장땡은 아니에요. 실제로 지문을 읽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론도 안 외워.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자, 지금 교육과정에서 지금 박스 3개 놨는데 그거 문제로 다 난 거예요. 자, 타당한 근거 드는 거 이미 났고 필수 쟁점 이꼬로 뭐요? 핵심 쟁점 났고 시험지에 있는 용어들 잘 보세요. 시험지에 있는 용어들 보시면 옛날에 여러분들 그 반대신문식 토론에서 우리가 얘기하던 그 작전 타임 4글자로 뭐죠? 우리 이론서에 있는 거? 쑥의 시간이라고 나오죠. 근데 그게 시험지는 뭐라고 나오지? 쑥의 시간이 아니라 협의 시간이라고 나오나 그러잖아요. 시험지에는 용어들도 좀 보기는 보셔야 됩니다. 자, 6페이지부터 지금 화법교육론 이 펼쳐져요. 자, 이것도 책에 잠깐만 보시죠. 띄어먹을 건 띄어먹어야 되니까. 자, 1번. 토론의 성격을 이해하래. 이 부분 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토론의 개념, 토론을 왜 하는지 그 목적, 뭐 민주사회에서 꼭 필요한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국민교육 헌장 같은 거. 그런 거 잔뜩 나와. 밑으로 쭉 내려와서 토론의 형식과 절차라 그래서 고전적 토론 보고, 직파신 토론 보고, 반대신문식 토론 보고, 칼포포 보고, 의회 안 봐. 우리 이거 채택하지 않아요. 그 다음 링컨 더글라스 방식 보고 이런 것들 보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의 성격 이야기에서 토론의 개념과 목적 이런 거 필요 없어. 안 해. 그렇다고 제가 자르진 않아요. 총체적 언어교육 아시죠? 그리고 토론의 형식과 절차는 좀 보겠지. 모의법정 토론 방식 이런 거 안 봐. 그리고 나서 8페이지에 토론의 방법 규칙에서 조금 훑을 건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나온 바는 없어요. 문제가 나온 바는 없는데 우리가 기입형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 8페이지 토론 참여자의 역할. 여기가 이제 큰 덩어리예요. 요 바로 옆에까지가 토론의 개념 보고 목적 보고 그리고 토론의 하위 분류. 고전적 토론, 직파식 토론 이제 요런 거 보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토론이라면 어떤 규칙이 있는지 살짝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 토론. 참여자의 역할이면은요 사회자의 역할, 토론을 진짜 하는 토론자의 역할 나뉘어져 있겠죠. 여기서 문제가 다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자 역할도 나오고 토론자 역할도 나오고 객관식에서 이런 데서도 문제 낼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얘기 하잖아요. 자, 그 다음 9페이지에 있는 3번이 여러분들 출제 다발 지역이죠. 여기선 여러분들 잘못 밟으면 지루해요. 진짜. 자, 토론의 논제와 쟁점 파악하기 그래서 자, 논제라는 게 뭔지 논제의 성격도 보고 논제의 진술 방식도 봐야 되고 이런 거 보고 논제의 유형도 보고 논제가 결정이 됐으면은 핵심 쟁점 여러분들 아까 4개 그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일단 그걸 보여준 다음에 이제 진짜로 찬성 측하고 반대 측에서 이 과정에서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문제 정의 쟁점에서 뭘 해야 되고 문제 제기 쟁점에서 뭘 해야 되고 해결 방안 쟁점에서 뭐 해야 되고 맨 마지막에 비용 쟁점에서 뭘 해야 되는지 찬성 측부터 쭉 나오는 게 10페이지 오른쪽 11페이지 왼쪽 그 과정에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그러면 부정 측에서는 문제 정의 쟁점하고 문제 제기 쟁점하고 해결 방안 쟁점하고 비용 쟁점에서 뭐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찬성측이나 반대측이나 12페이지 보시면은 교차조사 단계에서 뭐에 주의해야 되는지. 여기 문제 다발입니다, 지금. 그리고 교차조사 해야 될 때 주의할 게 저런 거라면은 실제 교차조사 질문 전략을 익히자. 그래서 질문 내용, 질문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참 다양하게도 나왔군요. 그리고 뭐 질문 태도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별로 뭐 영향가는 없어요. 교차조사 답변 전략 익히기 하고 마지막에 이제 반박 단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화법교육론에 있는 토론 전부 다예요. 전부 다가 아니네. 여기다 내가 더 끼워놓은 것도 있네, 심지어. 화법교육론이 좀 불성실한 부분이 있어서. 맞다. 여기는 지금 있는 이 화법교육론의 이 토론 부분은요. 구판이에요. 구판. 심판이 아니라. 아유, 이것도 심판 사다가 다쳤잖아, 진짜. 이게 완전 이게 어떤 고민이냐면 화법교육론 구판이 있죠. 심판이 있어요. 우리만 뽑는 거 작업하기 되게 쉬웠어요. 우리만 뽑는 구판, 심판 두 개 펴놓고 우리 정말 너무 성실한 조교가 대놓고 추가된 부분 동그라미 치고 없어진 부분은 여러분들 이렇게 덧붙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진 거 지우고 추가된 거 넣고. 근데 추가를 어디다만 시켰냐면은 뭔가 소 제목이 시작되면은 맨 앞이나 맨 뒤만 추가를 시켰어요. 중간 추가는 없어. 그러니까 그게 괜찮더라고요. 그 작업하기가. 그래서 우리 그거 추가된 부분 빔으로 만들어서 그 공부했잖아요. 근데 화법교육은 비열해. 중간이 바뀌었어. 그럼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어디가 바뀌었는지 체크를 해서 그 부분만 작업을 다시 한다. 두 번째, 처음부터 다시 워드 작업 다 한다. 뭘 택할게요? 두 번째가 뭐가 바뀌었는지 이게 언제 체크하고 앉았어. 덩어리를 바뀐 것도 있고 중간에 몇 줄 바뀐 것도 있고 그 작업 다시 다 했어요. 근데 여기다 안 실었어요. 심판은 이제 문제풀이부터. 그때는 이제 화법교육론에서 필요한 부분은 심판. 그거 언제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받다가 작업을 했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심판에 대한 갈구 현상이 심하니까. 그리고 아마 협상이 통으로 바뀌었을 걸 아마. 우리 화법교육론에서 협상 안 하잖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게 아마 통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해설지 드릴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돌아와 봅시다요. 6페이지로. 토론의 개념 목적 안 해. 자, 토론의 형식과 절차에서 고전적 토론 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없는 반대신문식 토론이잖아요. 그래서 고전적 토론 했을 때 여러분들 제1찬성자, 제2찬성자 A, B라고 두고 제1반대자, 제2반대자 우리 맨날 C, D라고 두죠. 그러면 이제 입론 차례들 한다고 쳤을 때 A, C, B, D잖아요. 그 사이사이에다가 지금 교차 질문 집어넣으면은 반대신문식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전적 토론의 차례를 외우고 있으면 반대신문식 토론의 차례도 당연히 외워야 돼요. 그리고 반대신문식 토론에서는 여러분들 반박 단계에서는 교차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전적 토론하고요. 직파식 토론은 문제로 나온 바가 없습니다. 문제로 나온 바가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하셔야겠고 이때까지도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자, 고전적 토론, 직파식 토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아유, 너무 잘하면 안 해도 되고. 근데 3번 반대신문식 토론 있죠. 여기서 차례 잡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외운 거예요. 수업 시간에. 칼포포까지. 차례 외우세요. 이거 지금 다시 외우는 건 시간 낭비고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신문식 토론에서 여러분들 나만 봐야지. 이 그림 나온 거 있죠. 요 그림. 차례 잡는 거. 요것 때문에 차례를 좀 외우시라는 거예요. 막 무식하게 차례를 다 써라 이런 문제는 아닌데 이게 그림으로 이제 뭔가 차례를 그려놓으니까 차례 조심하시고. 그래서 그 7페이지 왼쪽 밑에 있는 반대신문식 토론 그 표에서 어쨌든 차례를 문제를 삼았고 그리고 여기서 이 표 가지고 이 표가 아주 유사한 표를 좀 더 이쁘게 그려놨잖아요. 거기서 쑥의 시간하고 똑같은 말 아까 뭐였더라? 협의 시간 맞네요. 협의 시간을 몇 번하고 몇 번 사이에 그려놨게요. 보통 거기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몇 번하고 몇 번 사이에 수기 시간.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어디는 들어가면 안 되냐면은 11번하고 12번 사이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수기 시간을 한 번 갖는다 그럴 때는 입론하고 반론 중간에 넣는다 그래갖고 시험 문제에서는 그거를 8번하고 9번 사이에 넣었었죠.
여기서 두 문제예요. 지금 요 표에서 2018년, 2014년 벌써 두 개예요. 요 잘난 표에서. 그리고 수기 시간, 협의 시간이 기입형으로 가능하고. 근데 수기 시간, 협의 시간 염도 좀 뒤에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칼포퍼 보세요. 차례 잡으세요. 꼭. 설마 여러분들 반드시 문제에서 차례 또 문제 섞겠어요? 이번에는 칼포퍼지. 자, 칼포퍼는 여러분들 몇인 몇 조 토론. 아, 고전적 토론, 직파식 토론, 반대신문식 토론, 2인 1조 토론, 칼포퍼 토론, 3인 1조 토론, 그 다음에 링컨 더글라스. 조를 몰자 1대1이에요. 이건 그냥. 링컨이 조자 나왔어요? 더글라스 조자 나왔습니까? 둘이서 겁나게 싸웠지? 이 둘은 정말 우리가 링컨 그러면 되게 이렇게 막 수염이 이렇게 있고 맨날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분은 꼭 앉아 계세요. 어디서나. 그 뭐 되게 이렇게 좀 근데 그 둘이서 논쟁하고 보니까 완전히 유치뽕이에요. 진짜 유치뽕. 영어로 진짜 보면 안 유치뽕일 수도 있지만 둘이서 겁나게 싸웠더라고요. 근데 딱 하는 짓이 뭐 같냐면 우리나라 국회 같아요. 막 별거 갖고 늘어지고 막 청문회 할 때 보면 좀 민망하고 이런 장면 있죠. 그래서 더글라스가 링컨한테 저번에 금주법 내렸을 때 너 술 팔지 않았냐. 근데 링컨이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 팔았다 옛날에 금주법 있을 때. 근데 그 술집에 너 맨날 오지 않았냐. 그래서 그 다음 말이 그래서 나는 양심의 가책상 그 직업을 접었는데 너 아직까지도 그 술집에 다니는 걸 알고 있다라. 그래서 링컨이 이겼대요. 아니 그게 정치랑 술집 다닌 거랑 상관이 있지. 이건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문제니까. 근데 진짜 좀 코미디 같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대화한 거 보니까 다 이런 식이야 진짜. 링컨 더글라스 토론이라는 게 가치 토론이라는 게 술을 먹자 말자 이런 얘기인가. 그래서 사뭇 헛갈리는 링컨 더글라스 토론. 여러분들 그게 그 자료가 별로 없어요. 실제 예물 구하기가 되게 힘들고. 근데 칼포퍼까지는 여러분들 열심히 보세요. 우리 칼포퍼 할 때 ABC 가나다라고 봤을 때 ABC까지밖에 몰라. DEF 몰라. ABC 가나다라고 봤을 때 이날 차비도 안 나온 애가 누구였어요? B였잖아요. B. 가나다에 나고. 왜 얘 오늘 이거 하나 하러 나왔어? 반론 하나 하려고. 여러분들 얘는 진짜 잘 보세요. 그러면 긍정측만 딱 보면 입론 몇 번이에요? 한 번. 반론. 두 번이죠. 아까 그 ABC에서 B는 반론 한 번으로 나왔지만 나머지 애가 반론 한 번 하잖아요. 입론 한 번에 반론 두 번이에요. 교차조사 두 번이고. 그리고 총 발언 횟수 한 팀당 총 발언 횟수. 입론 한 번에 반론 두 번에 교차조사 두 번이니까 팀별로 5번씩이죠. 그러니까 한 팀에 3인 1조라며. 그러면 각 3인이 두 번, 한 번이죠. 한 명은 반론만 한다며. 그럼 나머지 한 명은요. 입론이랑 교차조사하고 나머지 한 명은 반론이랑 교차조사겠죠. 차례 잡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하시고. 이걸 왜 강조했느냐. 링컨 더글라스 보세요. 칼포퍼하고 여러분들 반대신문식 토론의 여러분들 또 차이는 뭐예요? 반대신문식에서는 여러분들 반박 단계에서는 교차 질문이 없단 말이에요. 칼포퍼에서는 그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왜 사람들이 다이나믹하다 뭐 이러죠. 다이나믹 무슨 개코 하는 사람은 심장이 쫄깃해질 텐데. 자, 링컨 더글라스 방식 토론이에요. 얘는 여러분들 1인 1조 토론이에요. 1대1 토론이란 말이에요. 1대1 토론. 근데 칼포퍼 같은 경우는 입론이 반론에 비해서 역할이 축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칼포퍼 토론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토론이죠. 근데 이 가치 논제 토론이 있잖아요. 링컨 더글라스 토론은 네가 틀렸다보다 내가 맞다라는 걸 입증을 하는 토론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가치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자, 링컨 더글라스 방식 토론 2015년 출제입니다. 성형수술은 바람직하다. 그걸로 나왔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반대신문식 두 번. 칼포퍼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링컨 더글라스 나온 마당에 칼포퍼 안 나왔습니다요. 다음 토론은 얘가 아닐까 싶어요. 자, 2015학년도 1번에서 저기 뭐냐 성형수술은 바람직하다라고 지금에서 링컨 더글라스 토론이 나왔는데 어렵게는 안 나왔어요. 자, 링컨 더글라스 방식은 가치 논제 토론에 더 적합하대요. 가 아니라 가치 논제만 써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링컨 더글라스 방식 토론은 뭐 홀수로 지금 끝나고 난리요. 긍정 4번, 부정 3번. 무슨 이런 불합리한. 이 아니래네요. 그 옆에 있는 시간수를 넣으면 16분씩 나온대요. 공평한 거래요 이게. 근데 발언 횟수를 왜 그렇게 뒀느냐 면은 이게 찬성 측에서 내 가치가 맞다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이 반대 측에서는 계속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하면 되는 거고, 찬성 측에서 내 가치가 맞다라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너네가 틀렸다라는 걸 갖다가 반증하려고 노력할 수가 없는 논제래요, 이게. 반증의 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박의 부담이. 근데 그게 급식을 개선해야 된다, 그럼 반박할 수가 있는데, 자유가 평등보다 더 가치롭다. 뭘 반박해요, 뭘. 반박을 할 거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 측에서 이 가치가 맞다라고 얘기를 할 때 반대 측에서 할 얘기는 계속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앞에 있는 게 틀렸다라는 거를 검증할 만한 건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래서 지금 토론 절차를 왜 이렇게 짜놨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어쨌든 4대 3이긴 한데 총 시간은 16분으로 맞습니다. 밑에 여러분들 보충 보세요. 화법경론은 딱 거기서 끝나요. 자, 링컨 더글라스 토론 보충이죠. 이건 제가 찾아서 넣은 거거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 링컨하고 더글라스하고 싸운 거다. 근데 이제 제일 크게 싸운 거는 이제 그 노예제도 때문에 싸운 거니까 그게 이제 가치논제 토론의 이제 대명사로 자리가 매겨지면서 링컨 더글라스 토론이라는 말이 나온 거겠죠. 됐어요. 그 유래는 됐어. 두 번째 거 보세요. 링컨 더글라스 토론 형식은 가치 토론의 가장 대표적인 형식이다. 괜히 읽었네. 중요한 줄 알고 읽었더니. 자, 그 다음. CEDA 형식이라고 또 뭐 얘기할 것까지야? 자, 반대신문식 토론. 형식의 정책 토론에서, 그러니까 반대신문식 토론이라는 거 꼭 정책 토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교육론 토론에서는 여러분들 정책 토론을 하는 게 가장 이제 보편적이잖아요. 그래서 반대신문식 토론 형식의 정책 토론에서는 필수 쟁점으로 불리는 중요성, 지속성, 해결성 이딴 것들 있잖아요. 이걸 못해요. 가치논제 토론에서는.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뭘로 했지? 자유가 뭐보다 어쩌다고? 자유가 평등보다 더 가치 있다가 오늘의 논제야. 자, 중요성. 중요하죠, 이 문제는. 특히 중요해요? 늘 중요해 왔어요. 안 중요하다고 할 수 없어.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 지속적으로 제가 가치 있겠지. 그 다음에 뭘 해결해 저걸.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던 반대신문식 토론에서 얘기했던 그 필수 쟁점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갖다 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필수 쟁점이라는 거를 반대신문식 토론에서 얘기했던 그 틀을 쓰는 게 아니다. 이걸 쓴다는 거예요. 밑에 4개입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기출문제에서 이게 보여요. 기출문제를 나름대로 그러니까 잘 낸 거예요. 문제 내신 분들이. 근데 시험지는 한정이 돼 있지. 글씨는 커야 되지. 왜요? 우리처럼 인쇄해서 줘봐. 난리 나죠. 안 보인다고. 돋보기 달라 그러고 막. 돋보기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럼 핸드폰은 돋보기 앱을 찾아야 되고 지금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지에는 이 4개가 다 나오지 않아요. 4개 뭐뭐 나와요? 가치평가의 대상 규정, 토론을 위한 주요 평가 개념 정의, 평가 항목과 기준 설정, 가치구조의 설정과 정당화 이런 거 나오죠. 이거 외워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예. 이게 어떤 식으로든 지문하고 실제 가치논제 토론 상황하고 얘를 같이 주고 얘네가 무슨 얘기인지 설명하라 그러지 이런 거 외우라는 문제 절대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그 협상 문제 보세요. 협상 그렇게 3단계짜리 협상 단계, 4단계짜리 협상 단계, 협상의 지금 조건 다 외워갔는데 아는 거 다 써있어 시험지에. 그리고 나가 상황 주고 얘네 뭐하고 있는지 쓰래. 허탈이잖아요. 되게 적잖이 당황해요. 내가 외운 게 시험지에 다 써있으면. 그래서 그 문제 틀린 사람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타까운 현실. 자, 얘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까 2015년 1번에서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논제가 뭐였죠? 성형수술은 바람직하다였잖아요. 그리고 쟁점 1, 2, 3을 부딪히게 해놨어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 이제 빈 거 2개 넣는 거 기억나시죠? 아니 이때까지 공부를 하신 분들 기억나고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좀 이따 보면 돼요. 근데 거기서 성형수술은 바람직하다 그랬을 때 가치평가의 대상 성형수술이었잖아요. 그건 이미 정해진 논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지에서 1번은 볼 수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게 잘 보여요. 토론을 위한 주요 평가 개념 정의. 이게 잘 보여요. 성형수술이란 과연 무엇인가부터 부딪히잖아요. 한쪽은 뭐라 그러겠어요? 안면 기형인 사람을 활발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성형수술이다. 또 한쪽은요. 뭔 얘기야. 아름다워지는 거지. 부딪히잖아요. 2번이 잘 나와 있어요. 시험지에 3번 못 봅니다. 4번 정도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지에서는 그냥 물어봤기 때문에 그 시험을 치고 나온 사람들은 빈칸에 몰라야 되지 그래갖고 앞뒤 상황 보고 막 쓰고 나와서 맞았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진짜로 공부를 한다고 치면 상황이 대단히 복잡해져요. 나중에 가치논제 토론할 때 여기 다시 볼게요. 자, 가치논제 토론, 링컨 더글라스 토론. 가치논제를 씁니다요. 자, 가치논제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내 가치가 맞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가치는 틀려 라는 거를 굳이 그렇게 반박할 필요가 없는 토론이에요. 그러다 보니 위가 7개. 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왜 7개가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시간도 다르게 주든가. 그래서 긍정 4번, 부정 3번인데 도합. 시간은 똑같다. 이런 거 났으면 좋겠다. 시간은 몇 분으로 똑같다. 그러면은 16. 몰라요. 또 어떤 걸 낼지. 자, 그리고 이게 반대신문식 토론 같은 정책논제 토론에서 필수 쟁점으로 삼는 거를 가치논제 토론에서는 논제의 성격상 그 기준을 갖다 댈 수가 없다. 그래서 필수 쟁점을 다른 걸 쓴다. 까지 보셨죠?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요. 정책 토론하고 마찬가지라면은 뭐 긍정 쪽이 증명 부담, 부정 측은 긍정 측이 제시한 좀 전에 얘기한 거 가치 평가 대상, 평가 항목, 기준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너네가 왜 아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반대측은 그러면 거기서 그거 해야 되잖아요. 논리적인 허점, 그 다음에 타당성 뭐 이런 거 문제 삼아야 되잖아요. 가치논제 토론에서 뭘 그걸 잡어. 그래서 그거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대안으로 계속 제시를 해야 된대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가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계속 제시를 해야 된다. 믿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가치논제 토론은 그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게 자료가 어디 쫙 나와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가치논제 토론의 결론은 그럼 여러분들 지금 그거예요. 입증의 부담이 반증의 부담보다 반박의 부담보다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중요하다예요. 근데 좀 전에 칼포포는요. 뭐가 중요했어요? 반론이 훨씬 중요했잖아요. 교차조사하고 반론이 중요하지 입론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3.1조 토론에서는. 비교. 그리고 반대신문식 토론하고 칼포포의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뭐였어요? 언제까지 교차조사를 하느냐. 반대신문식 토론에서는 교차조사 언제까지예요? 입론까지밖에 안 해요. 근데 칼포포 토론은 입론이 한 번밖에 없어. 그럼 교차조사 거기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다 하는 거고. 칼포포 토론하고 링컨 더글라스 토론 방식의 차이점은요. 누가 더 중요하냐. 입론이 중요하냐 반론이 중요하냐. 의 문제였습니다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반대신문식에서 어쨌든 2번 나왔고 칼포포 안 나왔어. 나올 겨. 가치논제 한 번. 인데 좀 복잡해요. 그걸 공부를 하려면.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8페이지. 토론의 방법과 규칙. 이건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아는 얘기인데 첫 번째 단락에 그것만 줄쳐놓고 지나가실래요? 토론의 구성요소 몇 개? 4개. 사회자, 토론자, 심사자, 청중. 모든 토론에 청중이 있어야 돼? 교육론 토론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래요. 듣는 이의 자세까지 다 지금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용 토론. 아, 이거 발음 안 되는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교육론, 교육용. 니은천 가죠. 그죠? 교육론 토론에서는 토론의 구성 요소가 뭐라고요? 사회자, 토론자, 그다음에 나중에 땅땅 하는 사람, 심사자, 청중. 이거 못 쓰던데요? 지금 되게 당연하죠. 나중에 이거 4개 쓰라 그러면은 못 써요. 심사자도 못 써 심지어. 사회자하고 토론자. 근데 내가 4개 뚫어놨어. 그럼 사회자, 찬성 토론자, 반대 토론자. 그리고 우선 나머지는 뭘까? 시험에 낸 게 사람을 되게 웃기게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자, 그거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2번째 단락에 여러분들 입론, 교차조사, 반박 나오죠? 여기 너무 간단해. 예,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거기 나온다. 3번째 단락. 숙의 시간. 여기서 숙자는 여러분들 무슨 숙자 쓸까요? 이름에 많이 쓰는 숙자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숙자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자들 이름. 숙희 뭐 이런 거 할 때. 거기다 숙자에다 여러분들 계란 반숙, 완숙 할 때 숙자 쓰겠어요? 숙희 숙자 할 때 숙은 웬만하면 맑은 숙 써요. 30연. 네, 이거 또 우자 들어가는 거. 근데 여기서 숙의 시간에 계란 반숙, 완숙 할 때 그 숙자 써요. 익을 숙자. 그러니까 푹 익히도록, 푹 익을 정도로 깊은 생각을 하는 시간인 거죠.
시험지에서는 아까 이게 협의 시간. 이거 좀 이따 다시 보실 수 있죠? 자, 여기서 문제 나온 바가 없습니다. 수기 시간 기입형. 우리 아까 기입형 또 뭐 있지? 몰라. 기억 안 나. 없네. 자, 그다음 토론 참여자 역할 이야기에서 이 부분 우리가 수업을 잘 안 해요. 사회자의 역할, 토론자의 역할 이걸 수업을 잘 안 하고 그냥 어느 정도만 얘기하고 지나가냐면은 토론이든 토의든 다 어디까지만 얘기해요. 이게 몸에 배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사회자가 뭔가 잔뜩 잘못하고 있는 장면이 주어지면 얘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바로 잡아줘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객관식에서 하나 이제 문제를 삼은 게 사회자가 그래요. 찬성하고 반대하고 막 공방이 치열해지니까 이제 그 문제는 그쯤에서 정리하시고요. 다른 문제로 넘어갑시다 그래요. 뭐라고 지도해요, 이 사람? 고르세요, 이 중에서. 내가 바보지. 글씨를 강조해놓고. 문제가 혼란해지면 지금 얘기하고 있던 쟁점이 뭔지 정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해야지. 너무 복잡해요. 그 문제는 그쯤에서 그만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갑시다. 이게 사회자가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이 혼란에 빠지거나 쟁점을 잃어버리면은 쟁점을 다시 상기시키고 지금 발언을 원상 복구시켜 놔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그 문제는 그쯤에서 그만하고. 그 말이 틀린 것 같기는 해. 그죠? 딱 들으니까. 그 문제는 그쯤에서 그만하고. 그거 틀렸어. 근데 뭐가 틀렸냐 그러면 뭐 딱히 또 할 말은 없는? 요게 문제가 됐었습니다요. 사회자 역할 여러분들 그 박스 위에 여러분들 토론이 혼란해지면 쟁점을 정리해서 숙지시킨다라는 얘기 있죠. 그 얘기나 그 박스에 문제가 혼란해지면 쟁점을 정리해서 다시 알려준다라는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사회자가 뭘 잔뜩 잘못하고 있으면은 토론자의 발언을 중간중간에 요약해서 청중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인데 그거는 토론자가 입론할 때마다 해주는 거예요. 교차조사 하고 있는데 그거 할 필요는 없고 그때 토론자의 말을 요약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요약을 하나도 안 하고 지나가서 청중들이 지금 몽롱한 상태다. 이런 것들 지도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토론자의 역할에선 되게 웃긴 거 났어요. 토론의 문제가 뭘 정부가 규제해야 된다였지? 담배값이었나 흡연이었나 금연정책이었나 뭐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정부가 규제해야 된다라는 논제에서 찬성 측 반대 측이 막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찬성인지 반대인지가 뭐라 그러냐면요. 담배를 피고 싶으면 어떻게 지 혼자 필 것이지 왜 남한테 피해를 줍니까? 라고 화를 버럭 내요. 그게 이거였어요. 토론자 역할. 근데 글씨 바꿔놨네. 상대방한테 화내지 말고 끝까지 침착하고 친절하게 토론한다. 왜냐? 이게 토의하고 다르잖아요. 토의는 누구나 좋은 결론을 내도록 머리를 모아나가는 건데 비해서 토론은 남았고 너 틀리다를 증명하는 거니까 이게 목소리가 격앙되기도 쉽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쉬우니까 토론자가 아닌 사회자가 아까 역할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토론자 하나하나는 위에서 6번째 줄, 5번째 줄? 5번째 줄? 줄을 못 쓰겠네. 윤리에 어긋나는 언동을 삼가하면 이거 화내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박스에 상대방한테 화내는 일이 없이. 그러니까 이게 시험지다 화내지 말자 좀 이러진 않잖아요. 감정적 반응을 하지 말자 라는 얘기로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이게 2010년 문제였어요. 이게 다 같은 문제예요. 사회자 역할하고 토론자 역할하고. 2010년의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토론의 대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놓는 게 장땡이에요. 근데 이게 교육과정에서 쓰고 2015, 2011에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2009는 이거랑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예. 그러니까 이창달 선생님이 교육과정에서 써서 혼자서 집필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니까요. 진짜. 교육과정에서 하고 화법은 똑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2009 세부 내용까지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래서 또 이렇게 잘 나와 있는 책도 없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도 숙지 하셔야 됩니다요. 별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사회자든 토론자든 얘가 뭔가 틀린 건 알겠는데 뭘 틀렸는지 논리적으로 지금 써내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결국. 잘 몸에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11시
있거든요. 내가 이걸 체계를 잡아놓고 쉬려고 그랬는데 지금 안 되겠다. 2시간 해가지고. 자, 9페이지 왼쪽부터 갈 거예요. 왼쪽부터 갈 건데 여기 그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2페이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문제 나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기가 사실상 우리가 수업할 때도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공을 많이 들이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문제 낼 것도 많겠죠. 9페이지, 10페이지가 완전 이 다발적인 거거든요. 11페이지도 결코 덜 나온 건 아니네요. 2문제. 근데 이게 객관식이 걸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3문제 걸리는 거예요. 12페이지에서도 4문제 걸리네요. 그러니까 정신은 좀 맑게 하시고 여기서도 체계를 잡아야 되거든요. 자, 쉬었다가 여러분들 얼른 하겠습니다.